박지성 선발경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10cm 정육면체의 작은 셋탑 박스 안에서 즐거운 TV 혁명이 시작됩니다. EP는 어떻게 됐어? 박지성 선발경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넝쿨장은 3분 내로 다시 보기 준비하겠습니다. 1분 내로 완료해. VIP 들어오십니다. 자, 긴장하고 3, 2, 1. TV 즐거움의 엔진을 달다. 다음 TV 플러스. 주의, 이 프로그램에는 무분별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풍문으로만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오늘 영화는 루퍼입니다. 늘 그렇듯이 앞부분은 청취자분들의 알토란 같은 사연과 진행자들의 개소리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특히 세 바보들의 개소리가 참 깁니다. 이 점 제가 바보들을 대신하여 사과드립니다. 본 내용만을 청취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35분경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직장인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김수미 간장게장처럼 알이 꽉 찬 방송, 시네타운 19 23회 시작하겠습니다. 각자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소설 쓰는 프로듀서 이재익입니다. 컬투쇼를 맡고 있고요. 얼마 전에 개봉했던 한국 영화의 명작이죠. 원더풀 라디오 시나리오를 쓰기도 했습니다. 명작이라뇨? 걸작이죠. 미친놈들 정말. 아니 걸작이라고 모르세요? 아니 2주가 지났는데 지금 걸레 같은 작품? 얘기 이 사람아. 그걸 나 혼자 만들었나? 권칠인 감독도 있고 이민정도 있고 이정진도 있는데. 아니 시작은 형이잖아. 그렇지. 그래요. 아니 또 걸작이라니까 또 살짝 피해가네. 아이고 참. 아니 2주 만에 우리가 지금 거의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오랜만에 보는. 청취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우리는 2주 만에 보는 거예요. 야, 근데 2주 만에 보였는데도 변함이 없네.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아. 사람이 참 말하기 걸레 같아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희망사항 변진섭을 맡고 있는 김은종 PD입니다. 이제 희망사항 변진섭에 대한 주목도가 날이 갈수록 올라갔어요. 이제 아메리칸 북두권의 전리를 완전히 대체했어. 이제 아무도 아메리칸 북두권은 얘기하지 않아. 둘이 그 쌍벽을 달리고 있죠. 예, 정말. 정말 아메리칸 북두권과 비교된다는 거는 이런 느낌은 말이죠. 이건 정말 이재익 PD와 여자 문제로 이렇게 비견되는 느낌? 걸작이죠, 걸작. 걸작이죠, 정말. 걸작 프로그램. 자, 아무튼 저 중요한 건 말이죠. 자, 이승훈 PD 일단 인사부터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시네타운과 시네타운 19을 맡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자, 일단 오늘 본 방송에 들어가기 앞서 잠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어요. 이거 별로 안 웃긴 얘기라서 네. 진지한 거부터 먼저 정리하고 갑시다. 네. 그 선물을 제가 차곡차곡 보내드리고 있어요. 막내 작가가 된 기분으로 차곡차곡 하나하나 보내고 있는데. 나인틴의 산타클로스. 예, 자, 읽어드릴게요. 출판사에서 온 이메일이에요. 나인틴 당첨자분들 책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YB 박님 주소 불분명으로 반송되어 왔습니다. 자, YB 박님 듣고 계시죠? 주소 불분명으로. 얼짱 박윤배님. 네. 수치인 불명이라는 김기덕 감독님 영화가 있었죠. 네, 그렇죠. 네. 자, 주소 불분명입니다. 다시 확인해 주셔서 주소 연락처 저한테 주시면은 핸드폰 번호도 없어요. 저한테 다시 주시면은 저희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시네타운 19 숫자로 19 @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책 보내드릴 거고요. 그다음 두바이. 네, 두바이. 자, 요런 메시지가 국제 우편으로 왔다고 합니다. 배달 시도했으나 미배달 수치인 수령 대기.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갔는데 이 수치하는 시간이 좀 길어져서 이런 메시지가 온 게 아닌가 하고 짐작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 받으셨으면은 받았다는 메시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메일로. 왜냐하면 출판사 측에서도 지금 이게 희대의 사건이라 굉장히 관심사래요. 그 직원들도 점심시간에 만나서 두바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다들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웃긴다, 진짜. 아니, 받았으면 받았다. 아니 무슨 뭐 무라카미 하루키 뭐 노벨상 수상자 작품도 아니고 아니 이재익의 작품을 무슨 두바이까지 배달을 하는. 어렵네요. 자. 정말 출판사로서도 정말 놀라운 일일 거야. 정말 그럼요. 대단하네요. 아무튼 그 출판사의 그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네, 그나마 이제 29년에 곧 개봉을 26년인가요? 제가 개봉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공사 열심히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했나? 아 진짜 너무해. 나 너무 나빠? 너무 나빠. 아니야. 요번 주에 온 메일 중에 저거에 관련된 메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 읽어주시면 돼요. 아 그런가? 그거 있잖아. 웜하티드 메일. 웜하티드. 나 웜하티드. 하여튼 그거랑 관련없이 제가 또 간단한 소식 2가지 알려드릴게요. 네. 드디어 저희가 시네타운 연관 검색어가 뜨기 시작했어요. 어허. 그러니까 이렇게 구글이랑 네이버에 검색어를 시네타운 치잖아요. 그럼 그 연관 검색어 중에 19이라고 한글로 안 뜨고 숫자로 19가 뜨기 시작했어. 와우. 시네타운으로 쳐야 돼요. 시네타운으로 쳐야 돼요. 씨발 할 때 씨. 그렇지. 에이씨 진짜 에이씨. 시원하다 할 때 씨 말고 씨발 할 때 씨. 네. 그리고 2번째 있어요. 제 친구가 저희 거 열심히 듣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막 밤에 잘 때 들어서 그 친구 와이프가 내 목소리가 갑자기 잘 들어서 깜짝 놀란다고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회장님 그 친구 회사에서 되게 이렇게 촉망받는 인재인데 그 회장님이 불러서 뭐 이렇게 보고를 딱 했는데 갑자기 자네는 정말 촉망받는 인재야. 크리에이티브한 크리에이터야. 이러서 기분이 갑자기 확 나빠지면서 그거는 웃지는 않았대요? 기분이 확 나빠졌대요. 웃음이 빵 터졌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지간에 중요한 건 말이죠. 여러분, 그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사실은 뭐 일주일 만에 방송이 나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2주 만에 모였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재익 PD와 이승훈 PD 두 리쌍이 부산에서 부산에서 말하자면은 부산에서 어떤 오디세이를 겪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요 오디세이에 관해서 일단 이재익 PD님 간단한 줄거리 언제나 간단한 줄거리. 자 일단 제가 뭐 나름 영화인이라고 그 부산 영화제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항공권과 숙박 그다음에 또 그 셔틀 교통편까지를 전부 이용할 수 있는 도저히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계속 안 가고 있다가 원래 이제 내려갔는데 환상적이었습니다. 이 환상적인 기회를 함께 나누고자 사랑하는 후배인 이승훈 PD한테 콜을 해서 이승훈 PD가 또 귀중한 시간을 내어줬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했던 아름다운 밤을 불태웠던 묘령의 또 여인이 있었고 그리고 또 뭐 하여튼 뭐 다양한 술자리와 재미있는 맛있는 음식 그리고 시가의 향기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오랫동안 알아왔지만 이렇게 솔직하지 못한 발언을 정말 이렇게 더러운 이야기를 이렇게 문학적 향기로 포장하는 뭐 시가의 향기가 뭐 어쩌고 저쩌지? 아니 시가의 향기는 맞긴 맞아요. 시가를 폈어. 아니 글쎄 맞는데 다 맞는 얘기인데 어떤 그 사태의 본질을 굉장히 호도하는 굉장히 와사비스러운 거죠 지금. 자, 이승훈 PD는 어떤 감상을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떠셨는지. 저는 제가 딱 이렇게 요약하고 싶어요. 영화 친구가 생각났어요. 내가 네 시다 말이야. 제가 후배라는 이유로 이승훈 PD에게 이것저것 같은 남자로서 부탁하기 어려운 부탁들을 좀 했어요. 사람이 시다발이가 됐어. 아니 근데 참 또 방송에서 얘기할 수도 없고 안타깝네요. 하지만 술자리는 즐거웠습니다. 네네. 진짜로 제가 이제 부산에 내려가면 꼭 가는 그 횟집이 있어요. 이름이 뭐죠? 퍼주는 집이라고 달맞이곡에 있는데 그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왜 우리는 보통 부산 횟집 하면 광안리 횟집 가잖아요. 광안리에 그 민락동 회타운 거긴 맛이 없어요. 말도 안 돼. 근데 여기는 맛 없잖아. 어떤 데냐면 아파트 단지 언덕길 올라가다 보면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왼쪽으로 횟집이 허름한 데가 있어요. 퍼주는 집. 퍼주는 집이야? 이름이? 근데 달맞이 쪽이다 카페들은 비싸던데. 그런 달맞이 곡이 아니에요. 그 달맞이 곡이 그쪽이 아니고요. 한 블록 옆이야. 그 바로 옆에 그 아파트촌이니까 아파트 되게 오래되고 별로 안 좋은 아파트. 그 해운대 그 삐까뻔쩍한 골든라이탄 같은 그 아파트가 아니고 되게 후진 아파트인데 거기 갑자기 난데없이 퍼주는 집이라고 횟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봉천동에 있는 횟집이랑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들어가면 그 가격대 성능비와 회 퀄리티와 이런 게 굉장히 좋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뽀지게 술 먹었는데 6만 얼마인가? 야, 근데 그 집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주택가 한가운데 있는 집들은 대부분 입소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사람 많더라고요. 빠글빠글해. 퀄리티가 좋지 않으면 그런 집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 지나가다 들어가는 집이 아니거든. 그렇죠. 그리고 내가 확인을 했어요. 그 부산 토박이 연예인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이 안선영이에요. 그 개그우먼 안선영 씨가 오늘 게스트로 나왔는데 저랑 친한 사이라서 이제 얘기하는데 제가 선영이한테 물어봤죠. 야, 퍼주는 집이라고 부산에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 토박이들만 가는 집을 어떻게 하냐고. 서울 사람은 모르는 집인데 이러더라고요. 그런 그 숨은 맛집을 가셨구나. 거기에서 먹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그때는 이제 또 이재익 PD가 옷가네 없이 간 거잖아요. 사실은 그냥 간 거라서 옷가네를 풀었죠. 좀 조선호텔 가서 먹었어요. 시가를 빡. 와우. 조선호텔 전망 장난 아닙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조선 호텔이 제일 거기서 좋지 않나요? 파라다이스와 더불어서 파라다이스가 조선 전망이 가장 좋은 그 근데 쪽 이제 아닌가? 파라다이스는 객실이 전망이 좋고 조선 호텔은 바 전망이 죽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칵테일과
그 기네스 네. 맥주를 마시면서 시가를 땡기고 또 맛있는 햄버거를 또 추천해줘서 부시 대통령이 먹었다는 이유로 부시 버거라는 그게 좀 재수가 없어요. 프레지던트 버거라 부르는데 존나 진짜 재수없다. 또 이승훈 PD 추천해서 먹고 이렇게 호화스럽게 술자리를 하고 이런 씨가, 계산을 하고 계산은 찢어버렸어요. 안 보고 이런 씨가 얼마 나온지 몰라요. 씨를 찢어버렸어요 그냥. 그게 부시 버거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쇠고기 졸라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어. 배성재 아나운서가 부산을 갔다 온 다음에 저한테 추천을 한 거예요. 그걸 먹어보라고. 그래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맛있네. 그러고 딱 봤는데 미국산 쇠고기야. 이런. 만약 한 10년 뒤에 저랑 이승훈 PD가 의문사로 죽으면 부시버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치매에 걸리면 부시버거 때문에. 뇌에 빵꾸가 나서. 머리에 구멍 나면 부시버거 때문에. 소우해면상 뇌증인가요? 오바마 버거였으면 좀 나았을 텐데 부시버거가 굉장히 그러니까. 걸리네요. 너무 미국스러워. 아무튼 느낌상은 어떤 해외 나갔다 온 느낌이네. 마치 그 고딩들처럼 부산 거리를 네이버 뮤직으로 다운받은 노래를 틀어놓고 핸드폰으로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고성방가하면서 돌아다녔어요. 네. 진짜 이만 안 부러졌으면 저기 어떻게 하는 껴가지고 저 부시버거 한번 먹었어야 되는데. 내년에 꼭 한번 좀 갑시다 같이. 그럽시다. 그리고 김은영 PD가 왔으면 분명히 지금 제가 빈말이 아니라 우리 시네타운 19 그 부산 지역, 번개했지. 부산 경남 지역 청취자들과 함께 번개를 하고 해운대의 밤을 찢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번개를 하잖아요. 아쉽다. 그럼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몇몇 내가 떠오르는데 왠지 문카르손 이미 해변에서 노래할 것 같고 배를 노져 하면서 레슨도로만 하나 부를 것 같아요 여기서. 아쉽다 진짜. 알겠습니다. 메일 소개해 주시죠. 예, 일단 메일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메일이 근데 좀 많은데 어떡하지? 나중에 할까? 짧게 요약해서 해주세요. 짧게. 많이 하면 되지 뭐. 오늘 영화 얘기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메일 소개 많이 하면 돼요. 자, 아날로그님께서 저희가 사실 김윤석 방송 보고서 하고서 되게 걱정했잖아요. 이게 너무 좀 먹물스럽고 좀 길기만 하고 그런데 오히려 재수가 좀 없고. 예, 이번 주 방송도 빵빵 터지네요. 근데 수위는 20대 후반 여인 저한테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꽤 있네요. 여고생 청취자분은 최소한 수능 이후에 들으시는 것은 어떤지. 우리가 후장 얘기를 해서 그래요. 그랬는데 잠깐 여기서 저 반전이 있어요. 우리 저 여고생 황준희 양이 메일을 주셨는데 황준희 양이 아니었어요. 진짜. 안녕하세요. 수험생 황준희 양입니다. 메일 너무 다급하게 써서 왠지 소개 안 해주실 줄 알았어요. 공부하다 갑자기 제 이름이 나와 당황했네요. 이승훈 PD님 저희 학교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메일 쓸 시간도 없는데 또 보내는 이유는 소개가 잘못돼서예요. 실망이시겠지만 저 남자입니다. 이런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있어요. 김천고등학교가 남녀공학이 안 됐나 봐요. 원래 남자 학교였거든요.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 남녀공학이 된 줄 알았어요. 이름이 아니 근데 황준이라고 그러면 이름이 왠지 원준이? 원준이 때문에 그런가? 뭐 옛날에 이준이라고 천하장사 천하장사도 있었는데 왠지 여자 같았는데 하여튼 남고생이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남고생이어도 어쨌든 내년에 저 대학 가시고 번개하면 꼭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고생들 한 메일 보내줘 보세요. 저희가 정말 너무 심하게 가는 건지. 아니 근데 메일 보낸 여고생들이 좀 있었잖아요. 이 기회를 통해서 환기하자는 거죠. 환기. 더 받고 싶다. 여고생의 메일을 더 받고 싶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저 사람 참 부산 갔다 오더니 더 심해졌어. 부산 여고생을 못 봤거든. 부산에서 여고생들이 없더라고. 그렇더라고요. 네. 자, 나도승우님. 이분 정말 대박입니다. 나도승우는 뭐야? 아니 아이디가 나도승우이에요. 진짜? 네, 아이디가 나도승우님인데 그게 뭐 어머니가 나시고 아버지가 도씨래 가지고 뭐 이런 건가? 아니 사람 정말 옷은 뒤에도 아주 개드립이야. 왜 그거 있잖아요. 더러운 개그야. 왜 강성훈과 감면이 애를 낳아가지고 애 이름은 미수라고 지금. 진짜. 어쨌든 이분 아이디가 DR 칼라모, 그러니까 닥터 칼라모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는 40대 초반의 내과 전문의입니다. 네이버 이승훈 PD님의 방대한 지식과 그 깊이에 감동받아 열혈팬이 되었고 지인들에게 나인틴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는 사람이 673명인데요. 이 카카오톡 인사말에 시네타운 19 추천 팟캐스트 이렇게 해놨답니다. 600명 중에 300명 이상의 의사니까 19의 의사 애청자가 많아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의학 얘기는 하지 않는 걸로. 제 전공 분야가 하나 사라지네요. 정말 두 분이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이제 오페라뿐 아니라 의학 분야도 모니터되고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조심해야 돼. 아, 지난번에 한번 제가 무슨 그 바티스타 수술 얘기 막 하고 있는데 큰일 날 뻔했네요. 아, 조심해야 돼. 아, 관략근 스핑터는 고리 모양을 하고 수축과 이완을 통하여 신체 기관의 통로 및 입구를 닫고 여는 근육을 말합니다. 신체에 50개가 넘는 관략근이 있고 식도, 위, 소장, 요도, 항문 등에 있습니다. 따라서 님들이 말하시려고 한 근육은 정확히 항문 관략근이며 영어로는 asshole 스핑터가 아니라 anal 스핑터입니다. ashole은 똥구멍, anus는 항문이죠. 정말 뜨겁다. 아까 봤는데 정말 이재익 PD님의 유망 치밀도 내용은 완벽했습니다. 역시 압구정성형외과 이재익 실장님은 참. 자, 하시면서 인증샷으로 그 카카오톡에다가 이렇게 저 홍보를 하고 계신다는 그 파일도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야, 와, 봤는데 근데 정말 너무 웃기다. 대 무슨 교수님, 소화기 교수님, 뭐 CT 실장님 뭐 이런 분들이 다 카톡에 완전 우리 의학용화 한번 갑시다. 무슨 의료영화 한번 가야겠네요. 무슨 인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뭐 의학 관련되신 분들이야. 그러네. 진짜 다 그분들한테 올렸어. 이분. 의료영화 특집 한번 가야겠네요. 나도 승우님 너무 재밌네요. 자, 다음 우리 애청자 멜라톤님. 멜라톤님. 다가오는 시험 날짜의 압박에 숨막히는 가운데서도 한 줄기 빛 같은 존재 19. 야, 이건 진짜 극찬인데. 네, 더 극찬이 남아 있어요. 얼마 전 독서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제 귀를 의심케 한 한마디. 그 이승훈이라는 사람 목소리 은근 매력 있지 않냐? 아니 근데 이거는 딴 이승훈일 수도 있잖아. 아니지. 뭐 아니 근데 거리에서 부르는 이승훈? 그 무슨 거리지? 비 오는 거리. 아니 근데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우리 프로그램 얘기를 할 정도가 되냔 말이지. 그럴 수 있어. 우연의 일치로 그럴 수 있어. 말도 안 돼. 그거 있잖아 옛날에.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거 있잖아. 아니 그 이승훈은 아니야. 비 오는 거리는 아니야. 왜냐면 멜라톤님 세대가 그 이승훈을 잘 몰라. 그러니까 그럼 뭐 우리 이승훈을 말하는 게 맞아. 스케이팅 선수 이승훈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노래 사랑한 건 너뿐이야 이 노래잖아요. 근데 그 목소리는 노골적으로 좋은 목소리예요. 은근 좋지 않냐 이런 말이 아니야. 이승훈 목소리는 그냥 좋은 목소리야. 누가 들어도. 그러네. 순간 멍미하며 뒤를 돌아봤는데 여자 두 분이 19 얘기를 하면서 지나가는 게 아닙니까? 이 두 분이 누군지 제일 궁금해요. 제가 보기에는 도도한양님이랑 이자원님 남는 이블리. 아니 근데 정말 이거를 예를 들어서 멜라톤님이 이런 뭐 예를 들어서 가라 메일을 보내실 이유가 없잖아요. 가라 메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청취자 맞아.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 진짜 졸라 늘어났나 봐. 이런 또 다들 또 셋이 불끈해가지고 왜 옷은 왜 벗고 지랄이야? 왜 발기했어 다들? 자, 홍지영님, 우리 수지 홍지영님. 안녕하세요. 은근슬쩍 찝쩍대는 남정네처럼 겨울이 스멀스멀 오고 있네요. 표현이... 은근슬쩍 찝쩍대는 남정네처럼 겨울이 오고 있다. 무슨 랭보인가? 표현이 정말 허난스러운 문학상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하나 들어야겠다. 뭐 하나 드려야겠다.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겠다 진짜. 오늘 이승훈 PD님에 이어 저희 유재혁 과장님을 고소하려 합니다. 사실 이분 강용석이야 뭐야? 이분 너무 여성 희극인들인데 이거. 사실 제 사연이 컬투쇼나 변진섭의 희망상, 텐텐클럽 같은 최고의 프로그램을 보내지면 은근슬쩍 변진섭의 희망상. 아유 홍지영님 고마워. 여기다 넣어줘서 정말 고마워. 아니 컬투쇼와 텐텐클럽 사이에 넣어줬어. 나 정말 홍지영님께 홍지영님 같은 분들은 정말 복 받으셔야 돼. 당장의 쓰레기통으로 직행할 법한 허접한 사연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사연을 읽어주시는 세 분에게 감사하며 저는 PD님들께 더 재미지고 알뜰살뜰한 사연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보내려는 사연 내용이 약간 저희 과장님을 디스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후환이 두려웠던 저는 사전에 과장님의 의견을 슬쩍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과장님께서는 그런 거 보내지 말라며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도 위헌 판결이 난 시대에 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고 있습니다. 사실 좀 사연이 좀 과했다는 거 저도 인정하지만 이렇게 사연 검열까지 당하고 나니 조금 슬픕니다. 근데 졸라 궁금하다. 이런 정도 되면 재밌는 거 아니야? 그지? 호기심 유발에 성공하셨어요. 그리고 글솜씨가 있다는 걸 첫 줄에 이미 강조했어. 그러니까. 은근슬쩍 찝쩍대는 남자처럼 겨울이 오고 있다. 그리고 이재익 PD님 저희 과장님께 보내주신 책 빌려서 잘 읽고 있습니다. 두 권 안 보내주고 한 권 보냈어요? 여기서 빌려서 이렇게 따옴표를 쳐주셨어요. 커테이션 마크를. 뭐 달라는 것 같기도 하고 살짝. 저는 개인적으로 세 분 PD님 중에 이재익 PD님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제가 세 분 PD님 얼굴을 잘은 모르나 라디오를 통해 전해지는 목소리나 분위기로 봤을 때 이재익 PD님이 딱 제 스타일이십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턱선이 날카롭고 샤프한 이미지지만
맑은 눈망울을 소유하고 계실 것 같아요. 나 죽겠다 진짜. 아이고 배야. 아, 자, 홍지영님은 이미 저 재미진 사연에 소임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맑은 아, 맑은. 학벌 사슴도 좋고 아니고. 지적이지만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 약자의 편에 서실 것 같아요. 아이고 배야. 아니 제가 껍빛단리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껍빛단리라니까요. 아, 정말로. 이분이 저 껍비단이를 안 읽으셨어요. 아. 이분이 정광용의 소설인가요? 그래요. 껍비단이를 좀 읽으세요, 홍지영 씨. 지금 몇 번 지금 이승훈 PD가 얘기했는데. 자, 집안이 좋아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왠지 인권 변호사와 같은 길을 택할 것 같은 이미지의 소유자. 뭔가 강남 좌파스러운 조국 교수를 이어갈 차세대 웜하티드 지식인 이재익 PD님 사랑합니다. 정말 얘기할게요. 아이고 배야. 앞에 그 전제 부분은 맞았는데 뒤엔 다 틀렸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홍정님이 진짜 살면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남자 보는 눈이 없으니까 정말 조심하세요. 정말 남자 잘못 만날 위험은 크십니다. 아이고. 이재익 PD는 진짜 웃긴다. 저는 토미 라소다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토미 라소다 아시죠? 예전에 LA 다저스 감독한 사람인데 최고의 명감독.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내 몸엔 푸른 피가 흐른다. 왜 푸른 피가 흐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홍정님. 아유, 참. 제 이미지 묘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에게도 한 권의 책을 선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새끈한 걸로 최근 그 역삼동에서 그 살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안타까운 사건들이 역삼동을 재조명한 소설 중에 아가씨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야. 이 룸사롱 아가씨들 얘기예요. 뭐 따로 취재하지 따로 않았는데도 취재할 필요가 불구하고 독자들 없겠네. 리뷰에는 정말. 단연간의 취재 끝에 얻어낸 이런 디테일과 이 사람 혹시 룸사롱 웨이터로 취직해서 한 3년간 일한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러니까. 그 의심을 자아낼 어떤 수 취재도 있는 없이 썼지만 정말 아, 10년 좀 취재하고 완벽한 고증. 아니죠. 그 어떤 취재도 없다기보다는 인생이 취재였지. 약 한 18년 정도 취재하고 쓴 소설이기 때문에 아주 세밀한 묘사. 자, 그럼 이번 한 주도 이승훈스럽게 파이팅 넘치게 보내십시오. 아, 이런 표현 하나하나도 불성실하게 하는 건가요? 워마트 인권 변호사다 정말 죽겠다. 조국. 진짜 조국 오 마이 갓. 조국 교수님에 대한 그 일생 최대의 욕이 내가 들어본 욕 중에 최악의 욕이 조국 교수님에 대한. 자, 2차 번개를 애타게 기다리며 김은종 PD의 쾌유를 비는 애청자들이. 아 그래 2차 번개도 곧 해야 되는데 한번. 그러니까 할 때 아유. 우리 11월 달 하기로 약속했죠. 약속은 안 했죠. 그때까지 빨리 이가 나야 될 텐데. 참,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 여러분 저 한쪽으로만 밥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괴로운 줄 몰랐어요. 그게 근육이 한쪽만 발달돼서 턱이 두꺼워질 수도 있어요. 이보다 더 비대칭. 어떻게 두꺼워져? 얼굴이 비대칭이 돼. 여기서 더 두꺼워지면 이게 곤란해집니다. 그런가? 자, 다음은 도도한양님 김윤석 특집. 나름 김윤석 배우의 나름 멜로라면 역시 드라마 있을 때 잘해. 맛간스러운 불륜멜로 불륜을 추궁하는 조광지처에게 외치던 불륜하지마 나 그 여자 사랑해. 이런 대사를 남겼. 그 대사 좋다. 불륜하지마 나 그 여자 사랑해. 대사 좋은데? 이 하이라 씨에게. 근데 그때 부인이 뭐라고 맞받아줬을지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엄청 맞받았을 것 같아요. 내가 네 누나냐 엄마냐. 아줌마들은 그때 김윤석 아저씨를 기억하면서 이후 영화들을 많이 봤었어요. 관객 동원에 큰 도움이 됐답니다. 그럴 수 있겠네. 영화 추격자 주연이 누구냐는 질문에 있을 때 잘해 나오던 그 나쁜 놈이라고 대답하는 아주머니들. 이래서 이렇게 좀 말하자면 일일 드라마나 이런 데 출연을 하는구나. 인지도 확대를 위해서. 인지도가 이렇게 넓어져요. 시청률이 꽤 나와요. 일일 아침 드라마 정말 나 깜짝 놀랐어요. 아침 진짜. 드라마, 일일 드라마 이런 거 장난 아니에요. 그 일일 드라마는 웬만하면 30 넘어요. 뻑하면 그냥 30 그러니까 KBS에서 8시 반에 1일 드라마 하면 30% 안 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거기는 뭐 뉴스 전에 하니까 웬만하면 뭐 50까지도 갑니다. 경이적인 시청률이죠. 요즘 상황에. 거기 근데 사실 내용들이 다 그래요. 저기 그 딸이 있는데 아버지가 편찮으세요. 힘들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 회사의 실장님이 나를 좋아해. 이 딸을 좋아해. 그래서 아버지를 도와드려. 뭐 거의 그런 내용들인데 그 50%씩 나와요. 그 드라마의 특징은 이런 거죠. 2007년에 보던 거랑 2008년에 보던 거랑 2009년에 보던 거랑 구별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아버지와 딸과 실장님이 바뀌어 있다는. 맨날 재방송하는 줄 알아. 리메이크. 어서 본 것 같고. 매년 리메이크가 되는 아주. 자, 도도한양님께서 배우의 선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무릎팍도사장 강호동 씨가 그 공영진에게 안 될 줄 알면서도 출연한 영화가 있습니까? 공영진의 대답 아니요. 절대 그런 작품 없습니다. 거짓말이지. 거짓말 내지는 조금.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질문을 기억하는 건 제가 이 질문을 황금어장 홈페이지에 올리고 백화점 상품을 받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죠.
깨알 같은 자랑. 크크크. 공영진 씨가 아니라고 대답하니 그것 또한 의외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게 정말 잘 될 줄 알았던 걸까요? 관객은 출발 비디오 여행에서 설정만 대충 읊어줘도 재미없겠다는 느낌이 오는데 배우들은 자기가 출연한 영화의 시나리오를 처음 보면 다 재미있게 느껴지는 걸까요? 정말? 전 일단 공영진 씨가 방송이라서 그것도 꽤 시청률이 높았던 프로그램이니까 영화 관계자들도 방송을 보니까 그랬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배우들도 정말 망작의 느낌이 나는 게 있다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배우 망가지는 거 정말 슬퍼요.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그렇다고 거기서 저는 망작인 줄 알고 나왔습니다. 이러면 그 영화 만든 다른 사람들이 뭐가 돼요? 뭐 제작자나 여러 감독이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말하기는 사실 쉽지 않죠. 예.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 아빠는 정말 죽일 놈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는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렇지. 자, 사연이 워낙 많아가지고 요거 하나만 일단 마지막으로 하고 루프로 넘어갈게요. 네. 우철님께서 주셨습니다. 우철 1981 아마 1981년생이신 것 같아요. 네. Hello guys, letter from New York. 뉴욕에서 보내셨구나. 아니 뉴욕에서 지금 청취자가 2명째야. 1명째인가? Hello guys, letter from New York. 어디서 반말이야 어린 놈 새끼가. 가이? 몇 살이야 너? 이놈 새끼. How old are you? 죄송합니다. 셔터 팍업 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지금 막 배우 김윤석 특집을 듣고 100분이라는 러닝타임 동안 참아왔던 강렬한 배설 욕구를 해결하며 화장실에 앉아 메일을 날리고 있는 멀티태스커 썸에서 보냈구만. 데이빗이라고 합니다. 데이빗이래요 이름이. 데이빗. 헬로 다비드. 그동안 1회부터 박학다식한 형님들의 영화에 대한 촘촘한 분석, 평가, 비하인드 스토리 등과 정말이지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을 정도의 밑도 끝도 없는 마치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푸세식 화장실을 연상케 하는 개소리 등등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다다익선 이재익 형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대로 저도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더랬습니다. 이런 된장 나도 PD 할 수 있겠다. 하실 수 있습니다. 크크 농담이었고요. 정말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계신 미워할래 미워할 수 없는 악동 같은 새 형님들의 얘기를 듣다 김수미의 간장게장처럼 알이 꽉 찬 육란이 탱천해서 세 남자의 아슬아슬한 영화 얘기 앞으로도 지치지 마시고 더욱 힘내셔서 컬투쇼보다 재미있는 차마 시네타운 본방에서 하지 못했던 얘기들 변진섭의 제목이 뭐였더라? 깨알같네. 암튼 죄송. 다운로드 수가 올라간다고 월급 더 나오는 거 아니지만 형님들의 수다를 듣고 지친 일상에 활력을 얻는 팬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변진섭 형 것도 다운받아 들어볼게요. 밥은 먹고 댕기시죠? 크크 데이비드가. 데이빗. alright, 데이빗. 그 육란이 탱천하다는 중국 유학생도 아닌데 누가 들으면 남경 유학생 같아요. 대단하다. 뉴욕에서 이렇게 주셨어요. 메일 소개 더 해도 돼요. 아직 27분밖에 안 돌았어요. 진짜? 하나만 더 할까? 하나만 더 갑시다. 이정환님, 우리 저 희망상 변진섭과 나인틴 두 가지를 사랑하시는. 정말 이분 정말 하야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 근데 우리 방송 듣는 사람 중에 시네타운을 사랑하는 사람 왜 한 명도 없어. 시네타운도 좀 사랑해 주세요. 이정환님, 김은정 PD님 치아 치료는 다 끝나셨나요? 아구찜을 드시다 부러졌다니 아마도 앞니겠죠? 앞니 아닙니다. 어금니 맨 끝부분이에요. 진짜 뜬금없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네. 더군다나 아기 껍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질긴 음식물이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분 왠지 치과 의사 같은데요? 아까 내과 의사에 이어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최선 치기공사 같은 느낌이야. 잠깐만. 다음. 사람의 저장력은 80kg/cm에 달해서 무척 세지요. 이분 정말 치과 의사네. 특히 앞니는 물어서 당겨 끊는 힘이 가해질 때 바깥쪽으로 부러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뜯을 때는 송곳니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아마 포세린이나 지르코니아 치료를 받으실 텐데 자연 치아보다 옆으로 받는 힘에 견디는 저항이 약하니까 조심하시고요. 참고로 전 치아 보철물을 만드는 치기공사랍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아니고선 이럴 수가 없어. 이럴 수가 없어. 이런 전문가 지르코니와 포세린. 우리 전문가들에게 사랑받는 방송. 진짜 우린 너무 사랑받아. 별별 사람 다 있을 거야 진짜. 내과 의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치기공사 계시지요. 또 뭐 저 음악 하시는 분 계시죠. 혹시 화류계에 계신 분들 있으면 실명으로 보낼 필요 없으니까 메일 하나 보내주세요. 제 아가씨 책을 한번 보내드려서 한번. 아니. 근데 그런 화류계에 계신 분은 뭐 항의메일을 보낼 수가 없어. BJP가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뭐가 틀렸어요?
뭐 그건 다른데요. 뭐 아니, 소리 하시는데요. 그런 이럴 리가 분들은 없어. 그런 분이 혹시 계시면은 저희가 한번 스튜디오에 모셔서 화류계 영화 특집 해가지고 좋다. C양 뭐 A양 이런 식으로 익명 출연하시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요. 좋다. 좋네. 그래요. 하여튼 매일 기다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차피 뭐 이재 PD가 다 하는데 뭐 굳이 사람을 에이 모셔서 사람아. 마이크 하나 더 줘야 되나? 난 지금 그런 의미. 항상 겸손해야지 사람이. 아니 그래도 그래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지. 아, 그런가? 그럼. 그래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자 김동준님. 네. 제목 나는 83학번이다. 정말이지. 나는 크리에이터다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정말이지 40대 초반의 연령대가 완전 어르신 취급을 받는 것에 비분관계하여 보낸다. 아 반말이시네요. 반말하셔도 돼요. 83학번이시면 아니 83학번이 왜 40대 초반이에요? 이분 50대 초반 아니에요? 50대지. 그러네. 한 3수 했으면 50대 아 그게 초반이에요. 아니라 40대 초반도 어르신 취급을 하는데 나는 어쩌란 말이냐 이런 말씀이신 그런 거죠. 건가? 그런 건가? 어쨌든 저 지금 50 다 되셨죠? 네, 83학번이시면 50다 된 거죠. 보낸다. 울 딸이 대학교 1학년. 아 이분 근데 이거 맞아요. 적당한 나이에요. 그 정도예요. 49살입니다. 어. 노량진에서 지금 우리 그 CP님이 네. 그러시니까 딱 대학교 딱 1학년 28살 정도의 애를 낳으시면 되죠. 대학교 1학년 노량진에서 그 재수생활 보내고 그리고 아들이 고3인데 걔네들보다 훨씬 더 지적 호기심과 열정이 있는 바 늙었다고 무시하면 아니되옵니다. 개코는 보고 계시다는 거. 소한 개코는 시청하시는 뭐, 어머님이시라는 거. 각설하고 셋 중 제 스타일은 아무도 없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 그리고 저 우리 김동주 우리 저 83학번 우리 애청자님께서 우리 아들한테 초대권 받을 수 있다고 큰 소리 쳤어요. 방청권 주실 수 있나요? 호두 과자 쏠게요. 제 기억으로 저도 이렇게 메일을 가끔씩 보는데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이승훈 PD를 통해서 예. 컬투 갔다 온 분이 남긴 메일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 방청해드리니까. 우리 김동주 누님 전화번호는 이재 PD에게 바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모시겠다. 지난번에 한 분은 저 그때 말씀드렸죠. 네, 방청 끝나고 저한테 사인을 해달라고 하시는 밑에 자짜시라고 써드렸어요. 자짜시라고. 네. 그러고 보면 저희 거가 잘 안 들린다, 뭐 볼륨이 작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인데 이게 제 조절을 해서 하는 건데 왜 잘 안 들리고 볼륨 키워서 들으면 되죠. 심지어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볼륨 키워서가 문제가 아니라 탁성은 잘 들리는데 딴 목소리는 잘 안 들린다 이런 얘기 하신 분도 있어요. 자, 이민성님인데요. 바로 33대 공무원입니다. 네. 아무리 볼륨을 높여도 잘 안 들리긴 하네요. 탁승이 잘 들리는 걸로 보아 시스템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똑같은 얘기네. 그러니까 저희 이재 PD하고 제가 더 크게 얘기를 해야겠네요. 탁성은 잘 들리는 거 보니까. 제가 좀 적게 얘기해야겠네요. 자, 김태용님 안녕하세요. 몇 명 없는 시청자입니다. 네. 아니 몇 명 없다고 본인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는 뭐가 됩니까? 당신이 할 얘기는 아니야. 저는 살면서 라디오를 몇 번 들은 적이 없는데 아는 형의 추천으로 듣게 됐는데 이런 자극적인 소재들과 이승훈 PD님의 박학다식한 두뇌를 보며 감탄해서 줄기차게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아쉬운 점은 시청자를 늘리기 위함이겠지만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나 피아니스트 같은 예전 영화들도 자잣을 비롯한 많은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듣고 싶네요. 저희가 새로운 영화 보기 귀찮아지면 옛날 영화 하기 시작할 거예요. 궁금한 점은 이승훈 PD님의 박학다식이 어디서부터 기인했는가 이고 어디서부터 기인했습니까? 글쎄요. 정말 애매하네. 당신 몇 살 때부터 잘생겼어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죠. 네. 원빈한테 몇 살 때부터 너는 원빈이었니? 아니 이러면 이재익 PD님한테 언제부터 여자 좋아했어요? 13세 정도였던 답이 나오잖아. 답이 나오는데 왜 이게 답은 안 나오지? 아무튼간에 원하는 점은 궁금한 점은 그거였고요. 원하는 점은 나인틴이 내년에도 방송을 했으면 하는 점이고요. 합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위기가 한 번 있어요. 내년에 인사 발령이 난데 저희 팀장님이 바뀌시면은 그만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방법은 있어요.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다음에 저희가 따로 퍼블리싱하면 우리 돈 들여서 그렇게까지 할 정성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할 거는 모르겠고. 아니 그렇게까지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은 뭐가 있어야 될까? 여러분이 사랑이 필요한 거. 여기서 변지섭 노래 하나 듣고 가죠. 듣고 가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변진섭 한번 언급됐다. 신난다. 자 마지막으로 저 김보미 씨 사연 소개하고 영화로 가겠습니다. 네. 제가 워낙 영화를 좋아해서 공영진의 시네타운에서 나인틴도 팟캐스트로 다 다운받아 듣는 열혈 청취자인데요. 평소에 관심 있어 하던 배우 김윤석 특집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의외로 김윤석 특집을 재밌게 들으셨네. 그러니까요. 희한해. 뭐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방송 특성상 농담으로 듣고 넘길 정도로 재밌게 들었는데 조금은 수정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메일 드립니다. 네네. 참고로 김보미 양의 그 제 지인이 영화판 스텝으로 있어서 김윤석에 대한 얘기 좀 들은 게 있으시다고. 나쁜 얘기도 있고 좋은 얘기도 있습니다. 네. 영화에 지나치게 관여한다는 부분은 저도 그닥 좋게 보이진 않는데 방송에서 PD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거북이 달린다 같은 개망작을 살리는 걸 보면 나쁘게만은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임순례 감독과 장준하 감독과 사이가 껄끄럽다고 하시던데 제가 듣기로는 임순례 감독과는 이번 영화 찍으면서 트러블이 있었다고 들었지만 장준환 감독과는 굉장히 친하답니다. 장준환 감독과 트러블이 있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임순례 감독하고 트러블이 있었다는 거고 장준환 감독님하고는 뭐 저도 별 정보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김윤석이 지구를 지켜라 광팬이어가지고 자주 만나서 술을 마신답니다. 뭐 카더라에 따르면 최동훈, 나홍진, 장준환 감독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뭐 그분들 말씀은 또 잘 듣는데요. 그렇겠죠 뭐 설마. 아무튼 저 본인의 그 알고 있는 얘기들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김보미 양. 그러면 이제 5분 만에 와우. 진짜 영화 내용만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졸라 짜증났을 거야. 제가 그래서 꼭 앞에다가 삽입을 해요. 개소리 듣고 듣기 쉽지 않으면 몇 네. 분부터 들으라는. 오늘은 35분쯤부터 들으시면 되겠죠. 오늘 영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둑들의 영화 감독 최동훈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풍문으로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영화 루퍼입니다. 줄거리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루퍼 이거 직업 이름입니다. 지금 요즘은 존재하지 않는 직업이지만 앞으로 대략 한 20년 정도 지난 이 미래에는 근미래에는 존재하는 직업인데 뭐냐면요. 기다란 장총 같은 걸 갖고 다니면서 장총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다. 하여튼 총입니다. 총을 갖고 다니면서 미래에 2020년보다 더 먼 미래 30몇 년 전 더 후의 미래 그러니까 조금 더 먼 미래죠. 그 미래에서 2043년하고 2074년인가 뭐 이럴 거예요. 그렇지. 그 미래에서 한 뭐 이름 밝혀지지 않은 어떤 모 폭력 조직에서 자기들이 처리해야 될 그를 처단자들을 타임머신을 통해서 내려보냅니다. 2029년으로. 그럼 거기서 내려지는 곳에 기다리고 있다가 딱 시간이 딱 맞아 들어가면 바로 총을 땡겨서 암살하는 일종의 암살자입니다. 살인 청부업자죠. 그 루퍼러라고 하는 우리 주인공이 있는데 어느 한 시점쯤 돼서 갑자기 자기 자신들이 암살해야 될 대상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말하자면 수십 년 뒤에 자기를 처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죽이게 되면 그 시간만큼만 딱 살고 죽게 되는 거죠. 그렇죠. 30년 뒤에. 죽음이 정해지는 거죠. 수명이 따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미래의 자기 자신을 죽이는 루퍼들도 있고 죽이지 못해서 도망가는 루퍼도 있는데 이 우리 주인공은 그 루퍼와 말하자면 자기도 모르게 얽혀들게 됩니다. 합동작전 비슷하게 벌이게 되는데 이 둘이 하는 궁극의 목표는 뭐냐면 그 먼 미래에서 그 루퍼들을 처단하려고 하는 그 당시 먼 미래의 그 조직의 보스 레인메이커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그 보스가 있는데 그 보스를 미리 죽이자. 그래서 그 보스의 나이와 출생 일을 알기 때문에 그 보스가 어릴 때 약 한 10세, 9세 뭐 정도 되는 걸로 제 기억나는데 그 정도 된 그 보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보스의 어린 시절 이 보스라고 추정되는 곳이 한 3곳 있습니다. 병원의 출생 기록을 알기 때문에 같은 날 같은 병원에 태어난 아기 3명 코드가 있죠. 그 코드를 찾아서 그 3명의 아이를 죽이러 이제 합동작전을 펴게 되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전적인 뼈대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이느냐 마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 아이기 때문에 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evil. 나중에 10년, 20년 지나면서 이 사람이 어떤 거대 악으로 자란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죽음의 threat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죽일 당시 그때에는 이너센트한 거예요. 완벽하게. 아니죠. 뉴욕에서 저 편지 한 편 왔다고 저 사람. Hey guys. 왜 그래 사실 너무 데이비스 리스키해. 그래서 이 순진무구한 아이를 죽일 수 있을까 하는 요 질문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순진무구한 키드라고 하시죠. innocent kids를 죽일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이 이제 결말 부분에 남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줄거리를 들으시면은 딱 하나가 떠올라요. 터미네이터가 딱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사실은 시간 여행에 그 관한 영화들을 살펴보면은 기본적인 설정이 요 터미네이터 설정과 같은 그런 설정인 영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악을 그 미래에 누군가가 보내서 그 미래에 좋은 편인 사람이 보내서 미래의 악이 어렸을 때 그 악을 처단하자.
그러니까 요 설정은 사실은 딱 영화를 보시면 터미네이터가 생각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설정은 시간 여행 영화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설정이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독특한 그러니까 시간 여행하는 영화들이 사실은 채택해야 되는 이론들이 몇 가지 있어요. 순환 우주 이론이란 게 있고 뭐 평행 우주 이론이 있고 그다음에 시간이 화살처럼 흘러가는 뭐 그 일방 이론이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인데 보통 그 터미네이터 같은 경우 터미네이터하고 루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루퍼 같은 경우에는 순환 우주 이론을 택했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루퍼 같은 경우는 순환 우주 이론이고 터미네이터는 평행 우주 이론이거든요. 뭐냐면 평행 우주라는 거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똑같은 내가 여러 개 몇십만 개가 있을지 아니면 몇천 개가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터미네이터에서는 이런 과거도 있고 저런 과거도 있고 이런 미래도 있고 저런 미래도 있고 이렇게 미래가 여러 개로 붕괴가 되는 데 비해서 루퍼 같은 경우에는 순환되는 구조예요. 고정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의 제목이라는 이 루퍼라는 게 사실은 그 루퍼라는 그 직업을 그러니까 그 사형 집행인을 나타낸다기보다는 사실은 조셉 고든 레빗과 이 조, 그러니까 그 브루스 윌리스가 연기하는 그 조라는 인물을 루퍼라고 봐야 되는 거죠. 계속 루프를 일으키는 루비라는 게 이제 순환 돈다는 네, 거죠. 네. 돈다는 시간이 계속 돌아가도록 만든다는 이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루프가 일어나기 시작한 시점이 있고 루프가 끝나는 시점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영화상으로는 표현이 제대로 안 됐는데 이게 한 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 브루스 윌리스가 자기가 과거로 와서 죽잖아요. 그렇지. 죽는데 그 죽는 과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언젠가 이 순환되는 우주 중에서 언젠가 한 번을 자기가 안 죽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부터 루프가 한 번 나와요. 네. 그거 한 번 나와 디테일이. 그게 생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결심을 해서 과거로 돌아와서 자기 과거의 자기를 때려눕히고 도망감으로 인해서 사실 레인메이커가 생기잖아요. 그때부터 루프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레인메이커가 생기면서 다시 미래로 가면 다시 또 과거로 돌아와서 또 때려눕히고 다시 레인메이커가 발생하고 이 미래를 계속 순환을 하다가 마지막엔 결국 그 조셉 고든 레빗이 표현을 하긴 하잖아요. 나는 미래를 보았다. 미래를 보았다 하면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거라는 걸 보았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 영화상으로는 제대로 표현이 안 됐지만 의미는 보자면 그게 계속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반복이 됐었는데 내가 이 고리를 끊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자살을 하면서 영화가 끝나잖아요. 그게 사실은 루퍼에서 이게 여러 번 돌아갔다는 게 되게 중요한 그 고리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제대로 표현을 안 해줘서 영화에 그래서 대한 최소한으로 표현이 됐죠. 뭐냐면 처음에는 자기가 던지고 살았다가 그 다음 시퀀스에서는 또 바로 죽입니다. 바로 죽이고. 예. 그리고 그 다음 시퀀스에서 또 다시 도망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 한 번 있어. 그거 돈고 돈다는 것에 최소한의 표현이 됐죠. 그러니까 거기서. 근데 사실은 이거를 몇십만 번 돌아간다는 거를 표현을 해줘야 사실은 루퍼라는 이것과 이 장중한 세계관과 이런 게 표현이 됐을 텐데 맞아요. 그거를 제대로 표현 안 해서 마치 한 번만의 일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처럼 표현을 하는 바람에 이게 좀 사실은 나비 효과에서처럼 반복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연출 기법을 택했으면 아니면 최소한 그 편집 화면으로 쭈르륵 보여주든가 네네. 그런 장면들로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더 들더라고요. 친절했겠죠. 그랬으면. 네네. 예. 그리고 또 뭐 사실은 이거 저는 재밌게 봤는데 그러니까 이 감독이 SF란 장르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예전에 SF에 대한 장르가 전혀 이해가 없었던 토탈 리콜 리메이크 버전. 그거하고 비교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지 그 정도는 안돼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뭐냐면 정교하게 만드는 거에 되게 집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선과 이 시간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것과 이런 거를 다 맞추는 데 집착을 해서 예를 들면 초능력이란 게 굳이 등장할 필요가 없는데 갑자기 초능력이 그것도 초능력 중에 초능력의 종류가 여러 개 있잖아요. 뭐 순간 이동도 있고 염력으로 하는 것도 있고 상대방 생각 그 중에 굳이 TK라고만 얘기하고는 TK는 텔레키네시스 그거는 그 물체를 움직이는 염동력을 의미하는데 염동력이라고 하죠. 염력이란 건 생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통칭해서 하는 초능력이 번역이 잘못됐네. 번역이 계속 염력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움직이는 생각 염자에 힘력자 그러니까 생각의 힘이고요. 염동력이란 건 생각을 가지고 물체를 움직이는 텔레키네시스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딱 굳이 해서 그러니까 정교하게 장치를 설립해 놓긴 했는데 그 장치에 너무 집착해서 굉장히 영화를 정교하게 만드는 데만 집중을 하는 바람에 영화가 끝나고 났을 때 마음에 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끝나고 나면 나라면 영화 도중에도 나라면 저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할까? 나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한다든지 영화가 끝나고 났을 때 마음에 그래. 큰 희생을 했구나라는 그런 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교한 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런 울림이 부족했던 게 좀 아쉬운 점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교함에 좀 치우쳤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시리즈로 만들어져서 훨씬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을 했어요. 스케일이 사실 뭐 영화로 만들어지기 아주 훌륭한 적당한 스케일이긴 하지만 충분히 TV 시리즈물로도 만들 수 있는 스케일이거든요. 이 정도 액션에 이 정도 내러티브면 충분히 TV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길게 찍으면 한 20개, 뭐
좀 짧게 찍으면 10개 정도로 나눠 찍으면 네. 충분히 설명도 해주고 여러 가지 그 어떤 아까 말한 순환 뭐 이론이나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울림도 충분히 넣고 정서도 넣고 이러면 훨씬 더 좋은 한 3편짜리 정도로 만들었어요. 뭐 나중에 나올 수도 있겠죠. 감독이 음. 관심을 기울인다면 같은 소재로 루퍼라는 제목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TV 시리즈. 뭐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재미있었어요? 전 되게 재밌게 봤어요. 왜냐하면 욕하면서 재밌게 봤는데 이게 사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아동학대 방지위원회에서 만든 영화가 아닌가. 정말 그 생각인데 이 굉장히 과하게 들어가잖아요. 그 어떤 모성애와 그 다음에 이 학대 부분에 대해 굉장히 과도하게 들어가요. 그렇죠. 사실은 이 정도로 애가 삐뚤어지려면 애를 더 괴롭혀도 돼요. 근데 차마 감독이 촬영할 때 그것도 싫었는지 애 괴롭히는 장면이 별로 안 나와요. 거기서. 그리고 애를 필요 이상으로 되게 악하게 만들어. 애는 착한 애인데 갑자기 되게 착한데, 악한 애가 돼버려. 눈빛으로. 그래서 보면서 이 감독이 아까 이승훈 PD가 얘기했던 거랑 정반대의 어떤 또 논점에서 보자면 감독이 정서적으로 너무 목적하는 바가 정해져 있었다. 그건 그렇죠. 결국 미래의 가장 큰 악은 아주 사소한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어머니 사랑이 부재해서 온다. 이 메시지를 너무 심하게 앞에 내밀지 않았나. 너무 떡하니 뒤에서 잡아놓고 영화를 풀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그 조셉 고든 레빗이 말하는 마지막 나레이션 있잖아요. 아까 이승훈 PD가 앞부분만 얘기했잖아요. 나는 미래를 보았다. 그 시작하면 3가지를 얘기해요. 아내를 잃은 한 남자의 분노와 그다음 어머니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의 쓸쓸함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빵 쏘고 죽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 영화의 말하자면 전부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버려요. 이 사건, 이 정서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미덕과 재미가 있는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나레이션을 쓴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작가로서 볼 때. 그렇죠. 마지막에 나레이션 써서 잘 된 영화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너무 과감하게 가장 클라이막스 장면, 가장 중요한 장면 직전에 나레이션을 그것도 한 줄도 아니고 엄청난 주제를 다 얘기해버리고 총을 쏴버려요. 아니 터미네이터 2 마지막에 그건 나레이션 졸라리 하잖아요. 드문 예잖아요. 그거는 잘된 드문 예. 근데 비슷한 영화잖아. 비슷한 영화인데 터미네이터 2 따라한 거 아니야? 이 영화는 내가 볼 때 그 나레이션만 없어도 참 잘 될 수 있었어요. 나레이션만 없었어도 참 울림이 클 수 있었는데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정확하게 아내를 잃은 남자, 엄마를 잃은 아이, 이 분노의 고리는 누군가를 끊어야 한다. 그래서 난 내 가슴을 쏘고 희생하겠다. 또 이런 생각도 해서 시나리오 작가로서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에 뭔가 하나 더 넣고 싶더라고. 뭔가 좀 아까 이승훈 PD가 허전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도 허전함을 느꼈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시나리오 작가로서는 빼요. 그 재수없으니까. 이 사람은 내 캐릭터가 그건데 이 사람아. 내 그걸 빼면 내가 뭐가 남나. 지금 의학 분야도 못해. 지금 오페라 얘기도 못해. 아니야 성형은 해도 돼. 성형은 저 내과 의사가 인정하셨어요. 인정하셨어. 의학적으로 볼 때 저 조셉 고든 레빗의 성형 어땠나요? 저는 유선해명 관심, 여자 유방해명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마지막에 자기가 안 죽고 아이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애를 쏴버리는 거야. 그리고 조셉 고든 레빗은 자기 길을 가. 그럼 이제 레인메이커 제거된 줄 알았지만 그 여자의 배에 잉태되어 있던 아이가 있었던 거야. 조셉 고든 레빗의 아이가 있는 거죠. 좋네.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레인메이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좋네. 그걸 살짝 암시하고 가는 거죠. 이렇게 스토리를 붙이면 조금 덜 허전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우 좋은 지적이야. 헐리우드 아는 사람 없어요? 좀 싸게 해서. 저 네이비 탓에 좀 물어볼게요. 네이비 탓에 물어봐. 뉴욕에 있으니까 이런 작가가 있다. 지금 싸게 쓸 수 있다. 뭐든지 우라카이 할 수 있다. 아주 싸. 놀랄 만큼 싸. 김은중 PD님 어떻게 보셨어요? 좀 기본적으로 뭐 이재익 PD님 재밌게 보셨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은 전반부는 재밌게 봤는데 후반부는 재밌게 봤어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반부는 사실 너무 재밌게 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시간 여행에 관한 이론은 차치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은 브루스 윌리스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있죠. 정확히. 복잡한 얘기 그거 뭐 그냥 넘어가자. 정확하게 얘기죠. 그냥 거기서 코믹할 정도로. 그죠. 그 식당에서 마치 관객이 들으라는 듯이 관객에게 정확히 얘기해요. 제가 그 대사를 읊어드릴게요. 그걸 설명하려면 하루가 걸려도 모자랄 정도로 복잡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 넘어가 씨발 그 넘어가고 하여튼 어쨌든 일단 넘어간 상태에서 봤을 때 전반부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후반부에서 그 모성애가 나오는 그 장면이 등장하면서 영화가 너무 늘어져도 너무 늘어지는 거야. 저는 정말 재미가 없게 봤어요. 그 부분부터는. 근데 이제 심지어 초반부에 재미있는 부분조차도 저는 이 영화가 말하자면 터미네이터와 엑스맨과 마지막엔 그랜토리노까지 스스로 순교하는 요 세 영화를 짜집기 한 느낌이 너무 나는 거야. 그러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밌긴 한데 이 영화는 결국은 터미네이터 플러스 엑스맨 플러스 그랜토리노다. 뭐 좀 이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성윤 PD 어떻게 보셨어요?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고 그렇게 봤고 저는 이거 보면서 저는 좀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시간여행이랑 시간여행은 사실은 언제 처음 등장한 개념이라고 봐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정립된 게
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사실은 시간 여행 개념이 생긴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사람은 그걸 얘기하려면 하루가 부족해 지금 하루라도. 근데 좀 재밌어요. 이 얘기가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리처드 파인만 박사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리처드 파인만 박사가 맞나? 잠깐만 이승훈 PD 잠깐만 대답을 좀 먼저 해줘. 네. 당신의 지식은 어디서부터 기인하는 거야? 이걸 먼저 좀 13세? 대답을 좀 먼저 해주고 좀 12세? 요 얘기 제가 여성의 눈을 떴을 때 이승훈 PD는 네이버에 눈을 뜬 것 같아요. 그래 13세로 좀 정리하고 가자. 아니요 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13세인 걸로. 인터넷이 생긴 이후에 인터넷 찌질이로 살면서 지식이 급증한 나의 거예요. 모든 지식은 인터넷에서 그렇죠, 얻었다. 그렇죠. 내가 야설에 탐닉할 때 당신은 인터넷 지식인에 탐닉했구나. 저는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구나. 어쨌든 근데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가장 시간 여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우주에 제한 속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주에 제한 속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빛의 속도가 우주의 제한 속도. 이게 사실 상대성 이론의 핵심인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동쪽으로 가는 열차가 있고 서쪽으로 가는 열차가 있어요. 동쪽으로 가는 열차가 5,000km로 가고 서쪽으로 가는 열차가 5,000km로 갈 때 동쪽으로 가는 열차는 서쪽으로 가는 열차에 대해서 10,000km로 멀어지잖아요. 그리고 서쪽으로 가는 열차는 동쪽으로 가는 열차에 대해 10,000km로 멀어지는 거고 그게 20,000km로 멀어지면 서로 40,000km씩 멀어지는 거잖아요. 서로 상대적으로 볼 때. 예. 근데 이게 300,000 km에 도달하면 희한한 일이 생겨요. Why? 30만 자 이쪽 기차가 30만 km로 멀어지고, 그러니까 이쪽 킬로미터 아니 15만 km. 15만 km 하는데도 기세 속도가 같아져야 이쪽 기차가 15만 km로 가고 이쪽 기차가 15만 km로 가면은 서로 30만 km로 멀어지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는 속도가 늘어나도 계속 30만 km로만 멀어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20만 km로 가는 열차와 20만 km로 가는 열차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열차가 두 개가 서로에 대해서 40만 km로 멀어져야 되는데 40만 km로 멀어질 수가 없어요. 빛보다 속도가 빨라져 버리니까 우리 이 가시성밖에 안 보이는 거죠. 아니 가시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속도가 한계가 있어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시간이 느려져요. 시간이 느려진다. 덜 늦는 거죠, 말하자면. 아니요. 시간이 느려져서 그러니까 덜 늦는 거죠. 덜 늦는. 그래서 시간이 느려져서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물체든 어떤 물체에 대해서 30만 km로밖에 못 멀어지는 거예요. 30만 km로 멀어지면은 시간이 그때부터 거의 안 가는 거예요. 근데 30만 km를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시간이 그러면 거꾸로 가야지 맞거든요. 그래서 시간 여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속 30만 km가 바로 빛의 속도의 이상이라는 얘기인 거죠. 시속 30만 km가 빛의 속도인데 빛의 속도 이상의 속도를 갈 수가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시간이 거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빛의 속도 이상의 속도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야지 그 기존에 있던 물리학의 법칙들이 설명이 돼요. 맞아떨어진다.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빛의 속도죠. 네. 그 타임머신 영화나 뭐나 소설이나 다. 그래서 그 코스모스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지금 정확히 이제 드라마틱하게 나오는데 그런 속도로 우주 여행을 하는 우주 여행사들은 과연 어떤 속도로 늙어갈까? 100년 뒤에 그들과 누군가 좋아한다면 그들은 말하자면 자기 부모와 좋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가정들이. 왜 우리가 타키온이라는 입자 얘기를 하는데 타키온의 입자는 발견 안 되고 가상의 입자인데 빛보다 빨리 움직이는 입자거든요. 이게 이제 시간 여행에 대한 이론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력. 그러니까 원래 이게 우리가 사실 사는 세계가 3차원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4차원이에요. 4차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X, Y, Z축 세 개의 공간하고 시간이라는 축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4차원이라는 축인데 이 4차원이라는 축이 공간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공간이 왜곡이 되면 예를 들면 블랙홀처럼 공간이 무한히 왜곡이 되는 공간에서는 시간도 굉장히 왜곡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순간에 가면은 블랙홀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그 경계선이 있어요. 그걸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하는데 사상의 지평. 옛날에 그 영화 제목도 있던 것 같은데. 그게 이벤트 호라이즌. 그 안으로 들어서면 거기서부터는 빛도 빠져나올 수 없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순식간으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서 분해가 돼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요. 근데 우리가 밖에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무한히 멀어져요. 그냥. 조금씩. 말하자면 0.1초처럼. 왜냐하면 거기에 공간은 무한대로 왜곡이 돼 있기 때문에 시간도 무한대로 왜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력을 이용해서 하는 타임머신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웜홀이라고 해서 이런 것까지는 뭐 설명드리자면 너무 복잡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타임머신 이론들이 있는데 여기서 택한 이론은 이제 보면 타임머신이 고정돼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거는 이제 중력에 의해서 웜홀 가지고 하는 타임 어플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택한 이론이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 양자 이론은 인탱글먼트라고 얽힘이라는 걸 선택을 했어요. 그 얽힘이라는 건 뭐냐면요. 양자의 두 가지 양자가 한번 얽히잖아요. 그러면 이 양자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도 아무리 먼 거리로 떨어져도 심지어
시간을 넘어서 떨어져도 예를 들면 100년 뒤로 멀어졌어도 한 양자가 스핀을 하면 양자는 이제 스핀을 하는 원리인데 이 양자가 오른쪽으로 스핀하면 딴 양자도 오른쪽으로 스핀을 해요. 그게 얽힘이라는 현상인데 이걸 이용해서 이제 아무리 공간이 떨어져도 통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양자 통신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과거하고도 통신할 수 있는 거죠. 시월에라든지 그런 시간을 넘어서는 것들이 바로 동감 이런 거. 네, 그런 게 이제 시간을 넘어서는 통신이 이런 양자 이론을 택한 건데 이 경우에는 시간을 넘어서서 얘가 팔이 부러지면 쟤도 팔이 부러지고 얘가 문신을 새기면 걔도 문신을 새기고 이게 이제 그래서 여기는 순환 이론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순환 이론이고 평행우주 이론이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장황하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편집해야 될지도 몰라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후로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 늘 학교마다 아니, 근데 있는 이 얘기가 되게 재밌게 담긴 책이 있어요. 뭔데, 쿠킹이 쓴 뭔데? 책 중에 베스트셀러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팔린 당신이 책. 쓰신 건 아니죠? 아이 이 사람아 쓰려다 말았어. 시간 여행 시간의 역사인가 뭐지? 호두 껍질 속의 역사. 아니야. 저 호킹이 써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 있어요. 아 갑자기 그래 1권이 그거고 2권이 호두 있어요. 껍질 속의 역사고 예. 3권이 저 그랜드 역사인가? 디자인이다. 하여튼 있어요. 근데 시간의 역사 맞는 것 같아. 시간의 역사. 시간의 역사 맞아요. 그 그리고 책도 저도 호두 읽어봤는데 껍질 속의 지금 우주. 이승훈 PD가 얘기한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고 정확한 예와 함께 실려 있으니까 지금 이승훈 PD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한 번 듣고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책 찾아보면 제일 좋을 거예요. 아니면은 제가 추천하는 책은 칼 세이건이 쓴 코스모스라는 책이 있는데 나 지금 순간 너무 두꺼워. 나 이제 크리에이터 나오는 줄 긴장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이제 크리에이터를 읽어보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흡수해야 하는지 어떻게 응용해야 하는지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시간 영화 얘기를 시간 여행 얘기를 한참 했다 보니까 시간 여행 영화들을 다른 그 영화들하고 좀 비교를 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 여행 영화 중에 제일 걸작은 뭐였을까? 제일 좋았던 영화는 뭐예요? 아니 저는 일단 단연코 저는 백투더퓨처예요. 저는 어릴 난 때 터미네이터. 그 영화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그 영화는 1, 2, 3 중에 뭐? 당연히 원이죠. 아 그래요? 캐밀 클라인 팬티 입고 나오는 그거? 그랬나? 뭐 하여튼 그거 원이야. 원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그 당시에 그 남자 배우 누구지? 누구지? 조그만 아저씨. 지금 파킨슨병 걸렸는데 마이클 제이콥스. 마이클 제이콥스. 정말 시간 여행하면 전 그 백투더퓨처를 잊을 수가 없네요. 전 터미네이터. 근데 저는 사실 터미네이터는 왠지 시간여행 영화 그래서 좋아요. 저는 사실 터미네이터 2를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여행 영화 이러면 저는 백투더퓨처밖에 생각이 안 나요. 백투더퓨처는 정말 어린 시절에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몇 여기 번을 사실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 중에 이게 여러 개를 써왔거든요. 제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미드나잇 인 파리 최근에 개봉했던 백투더퓨처, 터미네이터 그리고 HGLG가 썼던 타임머신을 영화로 60년, 56년인가 한번 만들었고 2000 몇 년도에 한번 만들었어요. 여러 번 만들었어요. 여러 번. 그 타임머신은 완전 개망작인데 그거의 재밌는 점은 이 HGLG의 그 손자가 사이먼 웰즈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 리플 중에 명 리플이 있죠. 오손 웰즈가 만들어도 이것보단 낫겠다. 그리고 뭐 엑설런트 어드벤처. 주인공으로 해야겠네. 그다음에 10월에 동감, 시간을 달리는 소녀라고 애니메이션, 스피어 나비 효과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혹성 탈출이나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시간 여행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어느 정도는 그런 혹성 탈출은 시간 여행하는 장면 실제로 등장하니까 영화 그거로 봐야죠. 실제로 등장하잖아요. 시공간을 확 여행해 버리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여기 근데 언급 안 된 영화 중에 하나가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유명하죠. 사랑의 이게 블랙홀 그라운드호그 데이라는 영화인데 원제가 전 이 영화 로맨틱 코미디의 정말 최고봉인 것 같아요. 재밌어요. 근데 거기다가 심지어 그런 시간이 계속 돌거든요. 여기는. 네, 그렇죠. 매일 그날이 계속 똑같이 반복이 돼요. 말하자면. 빌 머레이 나오는 건가? 예, 맞아, 빌 머레이 나오고 앤디 맥도웰이 아마 여주인공인데. 너무 사랑스럽게 나와. 빌 머레이가 그 여자를 꼬시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하고 싶은데 맨날 자기가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 걸 다 알아서 그걸 이용하죠. 뭐 어떻게 몇 발자국 걸으면 물에 푹 빠진다. 뭐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자꾸 그걸 이용하게 되는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는 너무 로맨틱 코미디 중에 제가 재밌게 봤고요. 또 하나는 한 몇 년 전에 나왔던 이 홍콩인가 대만 쪽 영화인데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있어요. 비밀. 주걸륜 나오는 거. 네, 주걸륜 나오는 말할 수 없는 비밀. 요 영화도 시간 영화 중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굉장히 로맨틱한 그런 얘기들을 잘 풀어낸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사실 루퍼가 시간 여행에 관한 영화이기도 하면서 또 암살자에 대한 킬러 영화이기도 하면서 서부 영화이기도 하고 서부 영화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디스토피아 영화이기도 해요. 그렇죠. 예, 그 이 디스토피아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꽤 한 2달 됐나요? 그 언제 했지 우리가 그거 했던 거? 토탈 리콜 했던 게 언제지?
몰라요. 꽤 됐지. 하여튼 했다 치고. 똑같이 이제 그 미래 세계에 대한 일종의 디스토피아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있는데 루퍼 같은 영화를 마구 욕할 수가 없는 게 아까 이승훈 PD가 얘기한 디테일이 되게 살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 루퍼라는 영화 100분이라는 장편 영화, 상업 장편 영화의 그 러닝 타임 속에 삐걱대지 않고 담아낼 수 있는 디스토피아 모습만 적절하게 잘 담아냈어요. 그러니까 오버하지 않았다는 거. 이렇게 욕심을 내면 낼수록 이게 허술해지거든요. 그거 안 하고 요런 거 내가 써먹을 거만 써먹겠다. 아까 그 레스토랑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다 보여주려면은 이거 10부작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나는 요것만 보여줄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영리하게 잘 보여준 거야. 영리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제가 시간여행 영화 중에서 정말 가장 걸작으로 뽑는 영화가 있는데 우연히도 같은 주인공이 나와요. 12 몽키즈라는 영화. 12 몽키즈 걸작이죠. 테리 길리엄 근데 영화인데. 아니 그걸 보고 그때부터 저 누구야? 브루스 윌리스? 브루스 윌리스 말고 브래드 피트를 다시 봤어. 나는 그 전까지는 뭐 가을의 전설에 나오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정우성류의 꽃미남 배우 뱀파이어와 인터뷰 뭐 이런 걸로 빵빵 터지고 할 때 뭐 별 볼 일 없는 그냥 잘생긴 배우인 줄 알았는데 12 몽키즈를 보고 미쳤구나. 근데 이제 테리 길리엄의 걸작인데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자꾸 12 몽키즈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그러네. 이 영화에 대한 점수가 박해졌어요. 왜냐하면 12 몽키즈를 보시면 사실 내용 거의 비슷합니다. 뭐냐면 나중에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막 다 망해버려요. 디스토피아. 예, 디스토피아가 되고 사람들은 지하에 숨어 삽니다. 근데 그 지하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예를 들어서 사형수 같은 사람을 위로 보냅니다. 뭐 어떻게 뭐 살아날 방법이 없을지 뭐 그런 고민을 하다가 심지어는 시간 여행을 통해서 과거로 보내요. 예를 들어서 1996년이 그때 그 바이러스가 퍼진 해인데 그 해로 보내서 바이러스가 못 퍼지게 막는 거야. 그래서 브루스 윌리스가 옵니다. 와가지고 그 브래드 피트랑 만나는 거죠. 그래서 12 몽키즈가 뭐냐면은 그 디스토피아인 현실에서 말하자면 지상에서 레지스탕스처럼 하는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이 12 몽키즈인데 그 조직의 리더가 말하자면 브래드 피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똑같아요. 결국은 브루스 윌리스가 자세한 스토리를 브루스 윌리스가 결국은 다시 브래드 피트를 죽이러 또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터미네이터 2도 그렇고 그렇죠. 똑같은 설정이에요. 말하자면. 몇 번 봤어요 그 영화? 저는 그 영화 한 10번 봤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나 두세 번 봤는데 어릴 때 봐서 까먹었거든 스토리를. 저도 그냥 브래드 피트가 연기를 졸라 잘하는구나만 기억나고 내용은 거의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영화가 좀 어려워요 그 영화가. 꽤 어려워요. 근데 정말 재밌게 근데 봤어요. 궁금한 게 물어보고 싶었던 게 이게 왜 우리 영화에서 보면 모든 디스토피아는 다 암울할까? 왜 미래는 다 디스토피아일까? 제가 그 얘기를 딱 하고 싶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 유토피아는 안 되나? 딱 생각난 게 있어요. 뭐 이런 말이 생각이 났어요. 이 영화를 딱 보면서 그동안에 내가 이런 거 느껴왔던 거에 대한 이렇게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거를 용어로 딱 정리되더라고. 인간이란 원래 과거에 대한 과도한 낙관과 미래에 대한 지나친 비관을 갖고 있는 존재인 것 같아요. 뭐냐면 과거는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은 되게 안 좋았던 일도 좋았던 일처럼 70년대가 그렇게 살기 좋지 않았거든요. 제가 보기엔 지금이 더 살기 좋은데 70년대는 마치 좋은 일이 7, 80년대는 되게 살기 좋았던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때는 뭐 탁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던 세상이었어요. 근데 과거는 되게 미화시켜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불안 심리가 있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거지 사실은. 그래서 인간이란 게 기본적으로 과거에 대한 그 지나친 비관과 미래에 대한 과도한 반대구나. 지나친 낙관과 미래에 대한 과도한 비관을 갖게 되는 그게 인간의 본성이니까 저는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는 순간. 그렇죠. 어차피 우리는 언젠가 죽으니까 죽음이라는 게 있는 이상 인간은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뭐 터미네이터나 뭐 다 마찬가지인데 뭐냐면 다 이런 식이에요. 12 몽키즈도 비슷하고 여기도 다 비슷한데 미래에 그 사람이 와가지고 사실은 그 나쁜 악당이 생겨요. 오히려 여기 루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애를 핍박을 해서 애가 그렇게 악당이 돼서 루퍼만 보면 다 싸질러 죽이려고 하는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나친 걱정이 오히려 말하자면 미래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도 마찬가지잖아. 오이디푸스가 그런 예언을 안 들었으면 아버지를 죽일 일이 그렇지. 없었는데 예언이 예언을 낳는 거죠. 예언의 자기 실현성이죠. 그렇죠. 정확한 이해야 정말. 그래서 어쨌든 과거를 미화하고 미래를 낙관하는 건 사실은 그거잖아요. 공포라는 건 불안하고 무지에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미래보다 불안하고 무지가 내가 알 수 없는 건 없거든요. 그럼. 그러다 보니까 미래는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폭탄은 터지고 나면 무섭지 않은데 터지기 전이 무서운 것처럼 공포라는 게 거기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과거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귀신의 집도 내가 저 블루프린트를 들고 가면 재미가 없어요. 다 그러니까 뻔히 보이면은 진짜 공포라는 실체가 안 무서워요. 괴물이 무서운 게 아니라 괴물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어둠이 무서운 그러니까 거거든요. 불안과 무지죠.
그거를 저는 제일 잘 다룬 건 만화책 중에 드래곤 헤드라고 있거든요. 뭔지 드래곤 알아요. 일본에 뭐 여행 갔다고 지하철 꺼져가지고 그 1권 그러니까 2권부터는 뭐 그렇지 않은데 1권에 보면 그 불안과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되게 잘 표현한 만화 되게 좋았어요. 사실 그 시간은 또 타임 트래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는 넓은 범주에서 보면 그 벤자민 버튼의 시간을 거꾸로 간다 이런 것도 시간 영화라고 볼 수 있죠. 시간 영화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한 개인을 그 삶 안에서 시간 여행을 투영시킨 거죠. 저도 그래서 아까 그걸 넣을까 말까 했었어요. 오히려 철학적으로 보면 이런 영화들이 더 훌륭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승훈 PD가 얘기한 그 상대성 이론이나 또는 그 어떤 시간 여행 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정말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허점들을 파고들면 물리학자들이나 그 이런 사람들을 파고들면 허점들이 많은 이론들이거든요. 너무 많지. 너무너무 허점들이 막말로 많은. 어떤 물체가 빛보다 더 빠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설정이나 가정 자체부터 무리한 설정과 가정 하에서 만들어지는 이론이기 때문에 무리한데 벤자민 버튼 같은 경우를 보면 설정이 아니라 감정과 철학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간 영화에 대해서 기대해야 할 부분들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까 그 그라운드혹 데이, 사랑의 블랙홀 같은 영화나 뭐 말할 수 없는 비밀 여기서는 이런 이론들이 다 적용이 안 돼요. 이제 거기서 그냥 그걸 다 무시하고 가는 거야, 까고 가는 거야. 최근에 그거 보셨어요? 미드나잇 인 파리스? 미드나잇 파리스 안 봤어요. 우디 앨런이 만든 그 영화도 말하자면은 그런 거는 다 그냥 무시하고 우화처럼 그냥 과거로 갔다 오기는 하는데 거기서 지금 말하는 그 정서적인 쾌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론은 다 그런 점에서 더더욱 안타까웠고 저는 사실 루퍼 이따 별점을 높게 줄 건데 그런 면에서 더더욱 루퍼에서 안타까웠던 거는 일단 감독 자체가 아까 그 식당에서 한 얘기처럼 이런 시간 여행의 복잡한 이론 따위는 접어놓고 갔다는 점에서는 저는 일단 안심은 했어요. 과거 너무 무리한 수는 두지 않았구나 안심을 했는데 아니 그럼 딴 것들 많이 보여줘야지. 아니. 너무 근데, 어머니 사랑만 보내주려고 했다는 게 안타까운 그 거야. 브루스 윌리스의 대사가 한편으로는 그런 뜻도 되지만 거꾸로는 이 감독이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노심초사하고 정치하게 정교하게 해야 된다는 강박이 얼마나 심했으면 최대한도로 노력을 했어.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좀 정서적인 다양한 더 재밌는 거리가 많았을 텐데 또는 감동적인 거리들이 많았을 텐데 너무 거기 정확한 목표의식을 갖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아쉬웠어요. 나레이션으로 주제까지 다 얘기해주고 말이야. 그러고 보면 그 미드나잇 인 파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과거에 대한 지나친 낙관에 대한 영화거든요. 뭐냐면 1920년대로 이 예술가가 돌아가요. 1920년대가 너무 좋은 거야. 좋아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1920년대에 말하자면 이 사람에 해당되는 예술가들은 어떠냐면 1870년대는 진짜 짱 좋았는데 지금은 완전 너무 괴롭다고. 지금은 죽겠다고. 미쳤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미친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늘 과거는 미화되는 거잖아요. 미래는 되게 불안하고 무서운 거고 그런 게 이제 그 미드나잇 인 파리가 말하자면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런 디스토피아 영화의 반대 대척점에 있는 그런 영화가 맞아, 아닌가. 그 영화 되게 재밌게 봤어. 우디 앨런. 이 영화를 인셉션하고 비교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케일 자체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지향하는 방식들, 지향점들이 여러 개 있는데 뭐 철학적으로 또는 액션의 스케일로 또는 뭐 정서적으로 또는 뭐 아니면 아주 복잡한 내러티브로 간다 이런 지향점이 있는데 지향점이 다른 영화잖아요. 이것은 인셉션은 말하자면은 철학과 어떤 개념 이것들을 최우선에 놓고 그거를 거대한 스케일로 푸는 영화인데 루프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작은 뭐 작다면 거기에 비하면 훨씬 작은 이야기를 내러티브를 가지고 미는 영화이기 때문에 완전 성격은 다른 영화인 것 같아요. 김은영 PD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감독이 얼마나 정치하게 가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인셉션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려고 노력을 하지 얼마나 그 뭐가 정치하고 뭐 돌아가는 게 뭐 시계추가 있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런 디테일보다는 전체적인 문제를 더 감싸고 돌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사실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어떤 지점에서 비슷하다고 느끼는 거죠? 조셉 고든 레빗이 나와서? 그러니까 배우 한 명 겹치는 거 빼고는 왜 비슷하다고 느끼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이게 사실은 스케일이 크다면 클 수 있는 얘기인데 되게 스케일이 작은 의외로 보면 독립영화처럼 느껴지거든요. 버짓이 어때요? 버짓을 모르시죠? 버짓이 별로 크지 않아요. 크지 버짓이 별로 않아요? 크지 않고 뭐냐면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거기서 불어가 나오잖아요. 불어. 그 감독이 프랑스에 대한 그 뭐라자면 판타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프랑스에서 로케를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상하이에서 로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웃긴 게 거기 이제 그 미래 사회 2029년인가 보면 돈을 줄 때 그 위안화를 중국 돈을 주잖아요. 중국 돈. 마오쩌둥이 나오죠. 중국 패권이 됐다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말하던 미래에는 중국이 대사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재밌었어요. 그런 뭐 설정 같은 그런 하나하나 장치들도 재밌죠. 근데 중국에서 되게 좋아하겠어. 완전 그러니까 중국에서 돈을 다 대줘가지고 중국을 간 거래요. 뭐 프랑스는 꺼져. 돈 없으니까. 돈 준 놈이 왕이지 뭐.
근데 왜 스케일이 작은 영화처럼 느껴진 거예요? 막 해외 로케도 하고 시간 여행하고 막 이런. 왜냐면 그 뒤에 장면이 너무 지루하다니까. 거기서 저 오두막에서 있는 장면들 되게 독립영화스럽잖아요. 그 장면이 너무 길어. 아니 그리고 사건이 작은 사건이에요. 사건 자체가 작아요. 아니 근데 작기로는 인셉션도 사실은 사건은 작잖아요. 누구 꿈에서 막 철학을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거대해 보이잖아요. 개념과 철학과 세계관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그런 얘기들이 전혀 안 나오고 뭐 사건에 관련된 엄마와 아들 이야기고 뭐 남편과 아내 이야기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개인적인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저는 화면하고 좀 관련이 된 것 같아요. 화면 그러니까 그거는 감독이 의도를 한 거겠지만 그게 제일 드러나는 부분이 뭐냐면 맨 처음에 그 조셉 고든 레빗하고 브루스 윌리스하고 만나는 장면 있잖아요. 딱 만났는데 퍽퍽퍽 하면서 조셉 고든 레빗이 브루스 윌리스한테 맞아서 쓰러지는 장면인데 여기는 블록버스터 느낌이에요. 근데 두 번째 설명해주는 장면에서는 헤이와이한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 두 장면을 딱 붙여서 보여주는 거는 그러니까 붙여서 딱 붙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좀 시간을 두고 보여준 거는 이 영화는 이런 영화입니다라고 그러니까 약간 독립영화 느낌 나는 그 풀샷이 왜 영화에서 보통의 그 블록버스터 영화에서는 많이 보통의 블록버스터 영화가 쓰는 풀샷은 스펙타클을 강조하려고 보여주는 거죠. 웅장한 장면들. 도시 전체를 전경을 보이는 이런 장면들이 풀샷으로 쓰이는 거고. 아니면 뭐 길이 쭉 올라온다든지. 사실은 보통 딴 장면에서는 주인공 둘이 있는 장면을 풀샷으로 찍거나 이런 짓은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주인공 둘이 서 있는 이런 장면을 풀샷으로 찍는데 이거는 김기덕 감독 영화나 이렇게 독립 영화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샷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감독이 의도한 게 아닐까. 이거는 큰 영화가 아니라 작은 영화입니다라는 걸 의도한 게 아닐까. 그래서 독립 영화 느낌이 난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아까 지금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거지만 토탈 리콜 같은 영화들보다 훨씬 나 리메이크 작품보다 훨씬 나은 이유는 뭐냐면 일관성이 있어요. 그 톤과 그 사이즈가 일관성 있게 가요. 우왕좌왕 갈팡질팡하지 않고 비슷한 톤으로 비슷한 사이즈로 쫙 깨끗하게 뽑아냈다는 거죠. 여기서 갑자기 걱정이 되네. 아메리칸 북두권에 이어 토탈 리콜 리메이크작이 최고의 개망작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게 그건 화면은 좋잖아 최소한. 때깔은 나죠. 때깔이 좋잖아. 팝콘 먹어서 보긴 좋은 영화야. 그 조셉 고든 레빗하고 브루스 윌리스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말라서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데 진짜로 지금 그러니까 현재 스코어에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실제 배우들도 싸워도 좀 브루스 윌리스가 이길 것 같은 거야. 존나 맞을 것 같아 조셉 고든 레빗이. 이게 사이즈가 근육의 사이즈가 너무 달라서 새끼 좀 몸 좀 불리고 찍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중국 가서 운동 열심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저는. 그리고 이따 자체에서 얘기할 거겠지만 어쨌든 성적 매력도 브루스 윌리스 저기 씨발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저는 조셉 고든 레빗 되게 좋아하는 배우예요. 멋있잖아. 섹시하고. 근데 섹시하다는 게 반드시 자고 싶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 뉘앙스 차이는 알죠? 그냥 그렇죠. 네. 굉장히 섹시하지만 자고 싶진 않은 남자야. 하지만 브루스 윌리스는 투박한데 왠지 한번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차이를 생각해요. 김은주 PD님은? 저는 그게 이제 90년대고 2010년대 차이인 것 같아요. 연기는 어떠셨어요? 연기 뭐 출연 둘 다 좋았는데요. 저도 다 좋았는데 불구하고 불만인 게 아까도 마찬가지인 게 자꾸 12 몽키즈가 연상이 되는 거야. 거기서의 브루스 윌리스만은 또 못했고 나이가 너무 들어가지고 그리고 조셉 고든 레빗도 너무 연기가 좋았지만 브래드 피트의 그 간지나는 그 느낌은 전혀 못 살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꾸 그게 연상이 되다 보니까 둘 다 잘하는 배우고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가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확 와닿지 않네. 저는 이렇게 안 좋게 평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도 해요. 조셉 고든 레빗이 한 10년, 15년 이렇게 지났을 때 지금 브래드 피트가 갖고 있는 그만큼의 아우라를 확보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브래드 피트가 워낙 지금 많은 걸 해버렸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사실은 조셉 고든 레빗이 지금 헐리우드에서 제일 핫한 배우인데 맞아요. 저는 미래에 거물이 될 것이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핫하지만 미래에도 거물로 남아 있을 것이냐 이런 그러니까 거물이란 건 거물의 느낌이 있잖아요. 있죠. 아니 근데 느낌이 있어. 배우들도 약간 그 틀이 거물이 될 배우와 정말 지금 당장은 핫하지만 이제는 얼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조연급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배우 뭐 이런 느낌이 나요 사실은. 예를 들면 뭐 굳이 이런 거 들으면 우리 팬이 떨어지려나? 전 송중기가 아무리 지금 핫해도 대배우가 될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해요. 핫해요. 진짜 핫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에이 사람 아주.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예능에 배우가 나오기 시작하면 핫하질 않아. 인기가 아무리 많아도. 근데 왠지 원빈은 뭔가 썸띵 빅한 거 한 번 더 보여줄 것 같잖아. 원빈은 기대감 있지. 가지고 있는 사이즈가 있는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인간이란 게 그릇이란 게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실 원빈을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동안 크게 많이 보여준 건 별로 없어요. 근데도 보여주면 관객 수로부터 또 어마어마해. 태극 휘날리면 이걸로 이미 1000만 넘어갔고. 뭔가 뭐 확실하게 보여준 거 없는데도 왠지 큰 그릇. 그게 아우라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있죠. 저는 조셉 고든 레빗하고 브루스 윌리스가
2인 인력을 안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 안 했어야 된다고. 이게 무리해. 이게 사이즈도 다르고. 그리고 조셉 고든 레빗 얼굴 보는데 졸라 불편해. 나는 처음에 성형했나 했어. 분장한 거? 그게 성형했나. 그래서 조셉 고든 레빗 큰 실수했네. 왜 성형을 했을까? 원래 얼굴이 훨씬 좋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불편해. 그 조셉 고든 레빗이 자기를 고용한 그 암흑가의 그 큰형님 이름 까먹었는데 그 털보 아저씨한테 딱 가서 제프 데니얼스 에이브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에서 보면 씩 웃을 때가 있어요. 2번 정도 보여주는데 그때 브루스 윌리스의 미소를 똑같이 따라해요. 그 장면 한 번만, 2번만큼은 씩 웃는데 브루스 윌리스 연습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뭐 대사하는 거랑 이런 거 연습을 많이 했는데 맞아. 이승훈 PD 말이 맞아. 하면 안 됐었지만 적어도 전 그 미소 짓는 그 2번의 미소만큼은 100점이라고 잘했어. 생각해요. 조셉 고든 레빗이 할 수 있는 100%를 했는데 하면 안 됐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 재료를 가지고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 재료를 착각했으면 안 그러니까 됐어. 이천수가 축구를 해야지 농구를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여기서 왜 이천수 얘기가 나오지? 그러니까 그 많은 축구 선수 두고? 이게 이런 얘기죠. 너무 많이 알아도 다리다. 지금 당신은 이 영역들이 지금 순환되고 있어. 뭐 박주영 얘기를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천수. 뭐 우리가 뭐 흔히 많이 하는 불쌍한 이천수. 그러니까 황선홍 얘기 뭐 이런 얘기. 김주성 얘기를. 근데 요즘 이천수 뭐예요, 진짜? 모르죠. 뭐 하지 요즘? 아니 왜냐면 이천수는 진짜 축구밖에 못할 것 같아서 그래. 박주영은 왠지 농구라도 기본다만 칠 것 같아. 사고도 잘 쳐요 이천수. 나 오늘 좀 무리수 많이 던지는 것 같아. 그리고 저 영화 보면서 궁금한 거 하나 있었어요. 뭐. 사라가 저 오두막집 여주인이 당신 루퍼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루퍼를 어떻게 하는 거야 걔는? 총. 아니 그게 아니고 루퍼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시대에 루퍼라는 사람이 있고 그 루퍼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저는 그 직업은 사람한테 많이 알려진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상식이죠. 왜냐하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거 봤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클럽 통로가 있어요. 클럽. 총 놓고 가라고? 총 놓고 가라는데 거기 써 있어요. 루퍼스 라이플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일반 사람들 볼 텐데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이 2029년에 루퍼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아는 직업이구나 생각했었어요. 써 있어요. 이렇게 루퍼스. 명백한 해명 좋은데? 네, 그거 보면서. 자짜 갑시다. 지금 1시간 16분 만에 자짜 까는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 지루하셨겠다. 듣는 분들이. 아니야 별로 요새는 안 기다릴 수도 있어. 아니 왜 가끔씩 재밌는 게 나오잖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여자랑은 다 잤어요. 그냥 자는 장면이 나오니까. 베아트릭스랑 잤을까요? 베아트릭스가 누구예요? 흑인. 음식점 웨이트리스. 커피를 갖다 주는 웨이트리스. 앉았다고 생각해. 잔 여자한테 이렇게 열심히 하자. 그리고 작업의 단계가 있는데 잔 뒤에 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난 잤다고 보는데 아니 안 잔 여자를 이렇게 피나게 거기다 새겨? 아프게? 자기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택한 단소로 거잖아. 새긴 거잖아. 단소로. 아니 근데 단소인데 어쨌든 한 번 잔 정도의 여자여야 그 음식점으로 오게 하는 거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셉 고든 레빗과 브루스 윌리스의 사이 시점에서 한 번 잔 거예요. 뭔 소리야? 그 사이 시점 한 10년쯤 뒤에. 지금은 작업을 하는 중이야. 이게 영화에서 얘가 불어를 막 배우면서 불어를 열심히 하잖아. 불어를 왜 배울까요? 남자가 뭔가를 할 때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걔가 불어를 할 목적은 얘 꼬시는 거 없어서 내가 불어를 얘한테 배우는 척하면서 말을 한 번이라도 더 거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거로 이게 나와요. 브루스 윌리스가 어차피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 어차피 잘하게 되니까. 그 사이에 지금 얘는 베아트릭스를 그러니까 브루스 윌리스는 얘가 베아트릭스를 꼬시려는 마음인 걸 알잖아요. 베아트릭스를 연락 꼬시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불어를 배우는 거야. 아니 근데 그 시점에는 안 잤다고? 그 시점에는 안 잤는데 그 후에 그 사이에 어딘가에 잔 거야. 왜냐하면 얘가 꼬시려고 그러기 때문에 얘는 좋아하잖아. 지금 조셉 고든 레빗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마음, 내가 얘를 이 여자를 되게 좋아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베아트릭스라고 새기면은 기억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 그래서 원래는 그 앞에는 이제 약간 패러디 장면으로 나오는데 그 뒤에 베아트릭스 이렇게 새겨놓잖아. 근데 사실 음식점 여종업원 이름을 30년 뒤에 자기가 기억할 거라고 확실하려면 내가 잤다는 논거가 그거라니까. 그 정도로 사랑을 하니까. 그리고 불어를 왜 배우냐고. 제가 볼 때 이승훈 PD 의견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아니 그러니까 같은 논거예요. 같은 논건데. 그때는 안 잤지만 한 6년쯤 뒤에 4년 반쯤 뒤에 잤을 수 있다. 뭐 하여튼 어쨌든 좋아했던 건 맞아. 그러니까 불어를 굳이 배울 필요가 없거든. 이 감독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교하게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정교하게 만들었는데 불어는 만약에 베아트릭스랑 안 잤다고 그러면 배울 이유가 1g도 없어요. 그렇잖아. 오케이. 이걸로 갑시다. 이 정도가 제가 볼 언젠가 자긴 잤다. 그 중간 시점에서 잤다. 잤어. 팔에 새길 정도로 인상적인 여자랑 그래. 안 잤는데 그걸 기억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안 잔 건 말이 안 돼. 프랑스어를 왜 배우냐고. 한마디로 더 걸려고. 사실 음식점 여종업원한테 말 걸면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요?
역시 각자의 그러나요? 상식은 다르구나. 역시 밴쿠버에서 음식점 여종업과 많이 얘기하셨던 분의 상식은 이해하는. 아니 밴쿠버 가가지고 김연아 취재하라고 보냈더니 말이야. 그 음식점 카페테리아 여종원하고 얘기나 따먹고 말이야. 저 사람 말이야. 얘기나 따먹는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니까 얘기나 하고 농담 따먹기나 하고. 농담 따먹기나 하고 말이야. 저 사람 말이야. 참. 아니 외로워 보이길래. 아니 네가 외로웠겠지 네가. 아니 전 뭐 그랬어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뭐 음식점 요정어머니 이름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없지. 누굴 기억해? 솔지. 참나. 아니 걔가 그 밴쿠버 그 라면집. 아니 정말 이렇게 사람이 내가 상식이 보기에 달라.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어. 미래 자기를 만나면 솔지 이렇게 생겨서 그 음식점에서 만날 거야. 솔지 뭐 하고 밴쿠버에서. 있나? 메일 주고받았는데 그 뒤로. 우리 거 듣고 있을지도 몰라요. 솔지 안녕 오빠야. 연락해라. 사람의 상식은 이렇게 다른 거구나. 아 그러네요. 또 다른 잣짠 뭐 있었나요? 있죠. 뭐? 저는 요즘 잣잣에 맛들린 게 실제로 영화 속 영화 속이 아니라 우리 광해할 때 좀 그만해줘. 근데 말을 좀 알았어.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재 PD님 저 아니, 하세요. 해외판만 해주세요. 아니 해서 해외 판만. 그 브루스 윌리스랑 중국 배우랑 잤을 것 같은 거야 실제로. 잤을 수 있어. 브루스 윌리스 굉장히 지금 후련한 느낌이고 그 중국 배우 굉장히 느낌이 있더라고. 근거는 아니 그 브루스 윌리스 정도면 근거 없어도 돼. 야 네가 브루스 윌리스 생각해봐. 근거 필요하냐? 잠 자는 거지. 아 근데 그게 있잖아요. 동양 여자는 대머리를 싫어하잖아. 아 그래? 아시죠? 브루스 윌리스인데? 그런가? 다를 수 있지.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도 여자는 잘 먹고 싶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난 그래서 브루스 윌리스 왠지 브루스 윌리스 촬영 끝나고 저 여자랑 잤을 것 같아. 촬영 도중에. 근데 그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내가 되게 옛날에 광분했던 적이 있는데 아마겟돈을 보고서 너무 광분을 한 거야. 아니 저 아름다운 리브 타일러를 자기 딸뻘인데 둘이 한참 사귀었었잖아요. 이런 씨발놈이 있나 진짜로? 정말로? 아니 몰랐어? 나만 하는 얘기인가? 진짜 얘 빠꼼이다 진짜. 얘 해외 연예계 전문가라니까. Are you from Hollywood? 아니 브루스 윌리스랑 리브 타일러랑 연문이 있었던 거 모르세요? 몰라요. 그거 찍을 때 연문이 있었잖아. 진짜 멋지다. 진짜 자기 딸도 진짜 아메리카의 아니 딸뻘이거든. 그때 아마겟돈 찍을 때. 아니 딸로 나와요. 딸로 나와. 아니 그러니까 영화상에서 딸로 나오잖아. 나이도 그래서 영화상에서는 다른 애인이 있잖아. 왜 그 기억나죠? 베네플렉. 그 막 이렇게 베네플렉이 그 과자 그래. 코끼리 과자 이거 배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고. 애인이 따로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설정상은. 근데 실제로는 브루스 윌리스랑 사귀었대요. 그럼 그 배우랑 잤네 중국 배우랑. 스티븐 타일러 졸라 열받았겠다. 열받았지. 에어스미스 기타로 한 대 때렸을 것 같은데. 조페리 같이 든 기타 들고 와서 때렸을 것 같은데 바로. 그게 노래가 주제가 그래서 I don't know miss a thing이구나. 하도 고치가 싫은 거야 내가. 내 딸을 내 딸 내가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 당시에 지금도 예쁘지만 나 리브 타일러 같이 그렇게 좀 묘한 매력은 난 진짜 죽지. 진짜 쩔지 진짜. 이 사람이 맞나 하는. 뭔가 여신 같잖아. 아니, 사람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아마겟돈에서는 특히나 되게 예쁘게 나왔다고. 근데 거기서 그 딸뻘로 나왔는데, 딸로 나왔는데. 난 리브 타일러랑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못할 것 같아 그런 여자랑은. 너무 막 요정 같아서. 실제로 요정 역도 했지만. 저 사람이 못할 것 같다니까 이 얘기 자체가 뭔가 신빙성이 없고. 되게 미키가 변치는. 이게 무슨 시간 여행이야? 뭐 시속 2만 킬로로 가고 여기서 2만 킬로로 가면 여러 번 만나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첫 만남에서 못할 것 같다는 거야. 원나잇은 힘들다는 거야. 갑자기 지금 무슨 굉장히 변질됐어. 근데 진짜 어떻게 생각해? 브루스 윌리스랑 그 중국 여자랑 잤을 거 아니야? 저는 대머리라 안 된다. 대머리. 야, 이 사람 브루스 윌리스 우습게 보네. 리브 타일러랑도 잤대는데 지금. 아니 그거는 근데 그 시점하고는 또 몇 년이 지났지. 10년이 여전히 지났지. 나는 꽤 섹시하던데. 저는 브루스 윌리스 액션 연기 보고 액션 연기 진짜 잘하구나 싶더라고요. 아마 액션 영화를 우리가 모르는 영화까지지만 30편 찍었을 거예요. 진짜. 근데 진짜 아플 것 같더라고. 이렇게 딱 때리는거나 이런 장면들이 아플 것 같아. 진짜 썩어도 준치라고 브루스 윌리스가 갖고 있는 익스펜더블 찍을 만해. 익스펜더블. 아니 익스펜더블에 브루스 윌리스도 나오죠? 나오지. 다 나와. 안 나올 수가 없지. 거기 다이하드란 대사도 나와. 람보 코만도 다 나와. 대박이다 진짜 그 영화는. 2가 최근에 나왔던데. 2가 나왔어요. 망했나? 당연히 망했지. 그걸 물어봐서 뭐해. 어차피 스크린 보고 만든 영화는 아니잖아요. 그럼. 나 근데 원 봤어. 왜냐면 극장에서 봤다고? 아니 저 VOD를 봤는데 저 CJ 헬로비전 그걸 봤는데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코만도 우리가 옛날에 보려고 상상 속에서 코만도와 람보와 이소룡과 이연걸과 이게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건 정말 에이리언 대 그 프레데터 그 영화 만든 것처럼
그거를 우리의 그 로망을 실어준 거잖아. 그때는 정말 코만도하고 람보하고의 그 대결이 어마어마했다고. 호랑이가 싸자지. 코만도가 이긴다, 아니다, 람보다. 우리 로켓 런처를 든 람보와 이 4연발포를 든 코만도가 이기죠. 왜냐면 4발이나 쏠 수 있으니까. 람보는 한 발만 피하면 끝이거든. 피하면 끝이야. 물론 근처에 떨어지면 죽지만 반경 10m에 떨어지면 죽지만 어쨌든. 그렇군요. 저는 궁금했어요 그게. 저는 안 잤어요. 저 김은종 PD는. 몰라 나는 그것까지. 당신 전문가잖아. 실제로 브루스 윌리스가 해외 연예계 전문가. 아니 근데 그 내가 중국 봤을 배우를 때는 따먹었다 안 따먹었다. 힘들 것 같아. 힘들 너무 늙었어. 이제는 나이가 지금 거의 환갑 아닌가? 아니 뭐 약도 많이 나와 있고 한데. 어서 그라. 있나그라. 88정 뭐. 저 여러분 당신들 지금 비뇨기과 의사분이 들으실 수 있어요. 말씀 좀 이렇게 정확하게 그래. 알고 있는 것만 해주세요. 심혈관 확장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인상적인 장면의 대사 꼽자 그러면 저는 좋은 대사 꽤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그 나레이션 3줄이 한꺼번에 나오는 바람에 다 잊어먹었어. 나는 미래를 보았다. 이거 나오는 순간 내가 좋은 게 대사가 많았는데 뭐였지? 그렇구나. 그거밖에 기억 안 나요. 인상적인 장면은요? 저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그 식당에서 야 닥치고 이건 다 어려운 거야 그냥 일단 닥쳐 막 이 장면이 너무 와닿았던 게 나는 그거를 다 잊고 영화를 보고 싶었거든 진짜로. 왜냐면 그거 생각하기 시작하면 막 복잡해져. 지금 손가락을 없앴는데 얘가 지금 손가락이 없어지는 게 맞는 건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이게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나는 거기서 그냥 없애버렸지. 거기서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내 스스로 그걸 없애버리고 본 거야. 고마웠구나. 부담감을 덜어주는 거죠 관객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첫 장면이에요. 여기서 이 영화의 성격을 보여줘요 감독이. 사실 이런 식의 영화를 그렇게 쓸쓸하게 시작하는 영화밖에 없어요. 정말 그냥 막 그 밀밭인가요? 뭐 갈대밭인가? 거기서 돗자리 하나 깔아놔요. 그 돗자리 너무 웃기잖아. 무슨 말하자면 정방형의 어떤 플라스틱 내지는 최소한 스틸로 만들어진 뭔가 무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슨 야외 피크닉 할 때 쓰는 돗자리 같은 방수포로 짐작되어지는 풀렁풀렁 해가지고 깔아놓고 총도로 기다려요. 시계도 회중시계 이렇게 보고 있다 시간 되면 퐁 싸가지고 죽여. 너무 뜬금없잖아요. 너무 간단하고 너무 작아. 그래서 감독은 우리 영화는 이런 영화다. 이건 독립영화 같은 느낌의 영화다. 이런 느낌의 영화다. 우리 영화는 밀밭에서 돗자리 깔아놓고 총 쏘는 영화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놀랐어요 처음에. 사람 그렇게 죽일지 몰랐어요. 떨어지자마자 바로 쏴 죽일지 몰랐어요. 그래서 첫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승훈 PD는? 저는 아까 얘기한 첫 만남을 설명해주는 장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만남 장면이랑 첫 만남을 풀샷으로 설명해주는 장면이랑 이걸 두 개를 붙여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보면 이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했잖아. 헤이와이어를 얘기를 하면서 헤이와이어를 제대로 찍으면 이렇게 찍을 수 있었는데 굳이 일부러 이렇게 찍었다. 근데 그거를 둘 다 보여준 거죠. 내가 이렇게 찍을 수도 있지만 나는 이런 영화를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줄 거야. 라고 감독이 쭉 설명을 해주는 하나의 시퀀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고 두 번째 인상적이었던 뭐 많은 그러니까 보통의 영화 팬들이 인상적이라고 얘기할 만한 그 왜 손가락 하나씩 발 하나씩 없어지면서 이렇게 무너지는 장면 있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장르 영화의 재미를 잘 포착한 장면이에요. 그 장면은 인상적이었어요. 나 그 장면 볼 때 계속 백투더퓨처에서 나중에 가면은 얘가 막 사진 없어지잖아. 이렇게 막 힘들어하잖아. 자기가 자기를 없애는 거지. 왜냐면 엄마 아빠를 갈라놓게 되면은 자기의 존재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 장면이 연상이 되면서. 하나 궁금한 거 있어요. 여기서 그 사라가 이 그 저 조를 유혹하잖아요. 마지막 결정적으로 이제 자기 방에 불러들이기 직전에 여자가 잘 안 입던 그 파티에서 입을 법한 그 까만색 원피스를 입고 침대에 누워 있어요. 이렇게 한쪽 손을 그 허벅지 안쪽으로 쓱 들이미는데 자위를 처음에 하려고 그랬던 걸까요? 그렇죠. 나는 거기서 은장도 나오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나는 꼭 물어보려고 그랬어 오늘 당신들 둘한테 그 사라가 자위를 하려고 그랬던 걸까? 자위를 하려고 평소에 자위를 했었겠죠. 근데 그럼 자짜서 그걸 얘기를 했어야지. 근데 잤잖아. 아니 자위도 포함시켜서 자짜를 넣게 갑시다. 불러서 자는데 뭘 개구리 삐약삐약 사실은 개구리의 용도는 그거밖에 없어. 아니 만약에 부부가 이 영화를 봤다면 나는 그 개구리 소품을 극장 밖에서 판다면 100% 이거 팔릴 것 같아. 왜냐면 여자가 요즘에 이렇게 뭐 샤워하고 뭐 이런 거 말고 대박이다 진짜.
이거 해주면 남자들이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러네. 특히나 중년 남성들은 여성들은 100% 산다고 이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부부들이 뭐 할 때 애 때문에 눈치 보여서 여보 오늘 세탁기 돌릴까 뭐 이렇게 은어 쓰는 경우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원앙새를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한다든지 뭐 이런 또 저기가 있어요. 나름대로. 그럴 필요가 없어. 미칠 것 같아. 개굴. 그거를 밖에서 팔았으면 45세 이상의 그 중년 여성들은 100% 사갑니다. 우리 한번 팔아볼까요? 그래 볼까요? 너무 오그라드는 것 같아. 원앙새 원앙개구리. 원앙새 돌려놓는데. 자기 취향에 맞춰서 다양한 동물들을 쓸 수 있어요. 처음에 이제 팔리기 시작하면 다양하게 할 수 있죠. 자, 우리 사업을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랑 관련된 일 하시는 분 계시면 같이 동업하시죠. 진짜 미치겠다. 졸라 웃기다. 그러면 저 이제 급소 짚을까요? 뭐 더 할 얘기 있으신가요? 더 할 얘기 없으시면 급소 짚죠. 저는 주제의식이 너무 과했다. 너무 한쪽으로만 쏠려있다 주제의식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아동학대 방지위원회에서 만든 영화인 줄 알았어요. 김은영 PD는 뭐 계속 얘기하는 건데 잊으세요. 이게 어떻게 되고 이거 뭐 이론 다 잊으시고요. 시간 여행이 일단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가정하시고 보시는데 대신에 후반부는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팝콘을 사셨다면 전반부에 드시지 마시고요. 후반부까지 아껴놔주시는 그런 센스예요. 제일 어려운 건데 팝콘 나중에 먹기. 그 개구리 꼭 지켜보세요. 개구리.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미있지만 너무 재밌지는 않다. 이게 뭐냐면 인셉션 이러고 가면 실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재미있어요. 재밌는데 너무 재밌지는 않으니까 그 정도의 재미를 기대하고 가시면 재미있고요. 그다음에 잘못되면 이게 되게 산으로 가고 되게 허망한 얘기가 될 수 있었는데 배우들의 호연이 그 브루스 윌리스와 조셉 고든 레빗뿐만 아니라 그 시드라는 꼬맹이가 하는 그 호연들이 잘했어. 영화를 살렸어요. 걔는 너무 잘하더라. 걔는 근데 진짜 무슨 그런 거 쾌감 안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염력 나고 이럴 때 특히 사라가 염력 돌리고 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처음부터 염력이 여기 중요한 키가 될 거라고 생각 못 해요. 처음에 이제 그 조이 친구가 염력할 때는 그냥 하나의 설정인가 보다 하는데 사라가 동전 돌릴 때는 한 10명 중에 서너 명은 그 애한테 염력이 있구나라는 걸 눈치채는데 한 반 정도가 저도 약간 눈치를 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 염력 처음 쓰는 장면 있잖아요. 가구 떠오를 때 약간 뭐 쾌감 못 느꼈어요. 짜릿하더라고요. 저는 알고 보는데도 애가 연기를 잘한 거야. 애 표정이요. 저는 애 표정 보면서 전 이 영화 보면서 자꾸 많은 영화들이 떠올랐는데 오맨인가? 영화의 어린아이의 표정이 겹쳐지는 거야. 애가 연기를 너무 잘해. 그 공포 영화의 그 오싹한 그 아이의 그 눈빛 있잖아요. 애가 연기를 너무 잘해. 그러니까 이럴 거라고 알고 보는데도 짜릿하더라고. 그 정도면 애가 굉장히 연기를 잘한 거야. 그러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그랬어요. 연기 다 잘했어. 별점 줍시다. 전 3개 반이요. 저는 3개. 저도 3개 주겠습니다. 괜찮은 영화예요. 볼만합니다. 볼만한 시간 영화예요. 잘 가고 너무 기대하지만 않으면. 저 아이튠즈는 사실 아이튠즈 리뷰가 지금 이상하게 딴 거는 정렬이 되거든요. 페이지도 넘어가고 아이튠즈 리뷰가 저희가 이제 5페이지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맞네. 이렇게 최신 순으로 정렬을 해서 보면은 그게 쭉 나와서 그걸 제가 이제 타이핑을 해가지고 가지고 오는데 오늘은 정렬이 페이지가 안 넘어가. 그것도 딴 거는 되는데 SBS 프로그램들만 이게 정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폰으로 보거나 아이패드로 보면은 되는데 컴퓨터로는 안 되더라고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데. 근데 제가 아시지만 투지폰을 쓰는 사람. 이가 정말 안타깝네요. 여기다 갤럭시밖에 없네. 당신 루퍼야? 언제 왔어? 당신 어디서 왔어? 네, 99년생 왔어? 투지폰을 쓰기 때문에 그걸 볼 수가 없어가지고 요번에 아이튠즈 리뷰를 소개 못했는데 에어트림님 리뷰가 되게 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리뷰가 여러 개 있는데 리뷰가 다 좋아요. 재밌는 리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인상적이다. 뭐라고 해야 하냐면요. 왜 얼마 전부터 그 김은종 PD가 집착하던 단어가 있어요. 그거를 습자지? 그거를 응용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멘트가 한 4줄 정도인데 에어트림님 역시 뛰어나세요. 우리 최대의 청취자인 에어트림님. 자지러지게 웃다가 자지부러지겠네요. 이런 멘트를. 야 이 사람아 거기다가 왜 내 저기를 왜 니줄을 왜 깔아? 나를 왜 여기다 그 방송국 이름이 뭐라고요? 알자지라 진짜 소, 닭, 곰발, 군뱅이. 아니. 이거 참 사람 참. 역시 에어트림님은 우리의 최초의 그 청취자이자 애청자이자 머릿속에 한바탕 자진몰이 장단이 휘몰아치네요. 정말 한바탕 자진몰이 장단이 머릿속에 휘몰아쳤어. 하여튼 그런 좋은 리뷰들이 있었는데 오늘 소개 못해드려서 죄송하고 다음 주에도 계속 뭐. 이상하면 계속 못할 수도 있어요. 투지폰을 쓰는 저로서는 안타깝네.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방송이 뭐가 스페셜한 게 준비가 됐다고요? 네. PD님이 준비하신
저희가 한번 조심스럽게 네. 전화 연결을 했다가 굉장히 깔끔하게 끝났지 않습니까? 이정진 씨 네. 피에타 편에서. 네. 그리고 정계수라고 감독님이십니다. 네. 삼거리 극장. 삼거리 러브 극장과 픽션. 러브 픽션을 만든 아. 감독님이 네. 출연을 의사를 밝히셔서 아, 좋네. 할 수 있을 것 너무 같습니다. 좋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 특별한 영화가 없으면 음. 이분 걸 바로 해도 되고 아니면 다음 주에 하나 스톡을 해놓고 녹음은 다음 주에 하고 다음 주에 다른 영화를 한 편을 하고 그 다음 주에 내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할 만한 영화 담당 PD는 이승훈 PD 명에 지금 따르겠습니다. 할 만한 영화 회사원이랑 또 뭐 있죠? 제가 로울리스가 있구나. 로울리스 있고 뭐 위험한 관계 할 필요 없겠죠? 위험한 관계는 뭐. 해달라는 분이 계시긴 계셨어요. 저희 애청자분 중에. 위험한 관계? 아까 저 83학번이다 이분 아니냐. 이거는 그런 포커싱을 하면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리메이크작이잖아요. 스토리만 똑같고 네. 그 스캔들도 같은 영화였고 네. 정사란 영화도 있었고 하니까 요 이야기를 가지고 요 소설 프랑스 소설이죠, 그렇죠? 이 프랑스 소설을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들을 비교해 보는 건 재밌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진관이 사건 이후 장백지를 별로 스크린에서 보면 그 사진들이 생각이 날 것 같아서. 사정봉 때문에? 아니 자기 신이 사정봉이라니까. 사정봉 아직 안 부러졌어요? 아니 그 사람 이름이거든. 당신 얘기하니까 되게 음란하게 느껴져. 진짜. 왠지 사정봉이 부러질 것 같아요. 네이트는 사정봉이 그만해. 그만해 하지 마. 사정을 못했을 것 같아요. 진관이와 사정봉? 아니 당신이 하면 음란하게 안 느껴지거든. 이 사람이 하면 되게 음란하게 느껴져. 이름과는 다르게 사정이 잘 안 됐던 걸까요? 그만해. 어떻게 할까? 개봉작은 지금 쭉 읽어드릴게요. 테이큰 2, 점쟁이들, 프랑켄 위니, 위험한 관계, 루퍼, 회사원. 하면 회사원이네, 뭐 하면 회사원. 회사원하고 로울리스도 이번 주에 개봉하거든요. 개봉 예정자까지 볼까요? 개봉 예정자 한번 보세요. 내가 보고 싶은 건 로울리스인데 왠지 용의자 X, 늑대 소년, 로울리스, 미스 마마 이러네요. 그러니까 로울리스랑 회사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자. 로울리스 먼저 합시다. 회사원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전계수 감독님 거를 그럼 다음 주에 하나 더 하는 걸로 두 개. 다음 주에 녹음 두 개? 아니 난 상관은 없는데 이거를 뭐 스톡을 할 만큼 근데 저기 한가? 두 개 다 오래 갈 것 같으니까 일단 정계수 감독부터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오래 갈 것 같아. 아니 로울리스는 오래 안 갈 수도 있어요. 로울리스는 홍보 많이 하니까 로울리스를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스카이폴이 개봉해서 스카이폴 해야 돼. 다음 주에는 이렇게 하죠. 우리가 밀리는구나. 주말에 로울리스를 봐요. 그리고 얘기할 거 많고 재밌을 것 같으면 로울리스를 하고 별로 없을 것 같으면 그냥 정계수 감독님 거 내는 걸로. 정계수 감독님 녹음을 하는데 로울리스를 해서 재밌을 것 같으면 로울리스랑 전계수 감독님 녹음 두 개를 하고 오케이. 아니면 정계수 감독님 걸 그냥 내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네. 로울리스를 일단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돌았네. 1시간 36분이 돌았네. 졸라 돌았다. 여태까지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래요. 개구리 저희가 곧 준비해서 상품으로 뿌릴 수도 있고요. 왜 개구리일까? 좀 궁금하긴 해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얘기해보는 거예요. 그 밭에 개구리가 많았겠구나.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동물이었을 거예요. 미국에도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미국엔 왠지 거긴 건조할 것 같잖아. 사막 뭐 이런 느낌이잖아. 글쎄요. 하여튼 왜 개구리인지 궁금하네요. 저희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 23회. 막판에 사정봉 때문에 음란해. 음란해. 그만해 정말. 사정봉 같은 방송. 하여튼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부러지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저 자지러지게 웃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